업무가 끝날 무렵 한 성공한 사업가는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유통기한이 지난 케이크를 달라고 애원하는 가냘픈 목소리를 듣는다. 더럽고 굶주린 소녀는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꿈, 한 조각을 원했을 뿐이었고 그 말이 고급 제과점의 정적을 갈랐다. 아이가 돌아가신 어머니와 케이크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그는 자신의 인생이 눈앞에서 변하는 것을 느낀다. 그 순수한 요청이 마음을 치유하고 운명을 재건할 변화의 시작이 될 줄은 그는 미처 알지 못했다. 서울의 중심,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라프티 파티세리는 단순한 상업시설이 아니었다. 그곳은 박진우의 개인적인 제국이었다. 45살의 이 사업가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작은 제과점을 서울의 가장 고급스러운 동네들의 15개의 지점을 둔 체인으로 탈바꿈시켰다. 소박한 가족 사업으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세련됨의 대명사가 되어 서울 상류층의 행사에 케이크와 디저트를 공급하고 있었다. 6월의 장맛비를 알리는 가랑비가 도시의 거리에 부드럽게 내리던 그날 밤, 진우는 업무 시간 이후에도 본점에 남아 월말 결산 스프레드 시트에 집중하고 있었다. 상당한 재산과 유능한 회계팀이 있었음에도 그는 직접 숫자를 확인하는 습관을 버리지 않았다. 주인이 직접 챙겨야 장사가 잘 되는 법이다. 그는 아버지가 작은 원래의 제과점을 운영하시던 시절부터 봐왔던 이 말을 마치 주문처럼 매니저들에게 항상 되풀이했다. 텅 빈 가게의 정적은 매니저인 최은주 씨가 퇴근 전 식기를 정리하는 부드러운 소리에 의해서만 깨졌다. 오랜 직원이 그녀는 사업 확장의 초기부터 진우와 함께했다. 유능하고 엄격한 그녀는 특히 까다로운 고객 응대에 있어 강요하는 규율 때문에 다른 직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사장님, 저 이제 마무리합니다. 제가 홀 잠그기 전에 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은주 씨가 어깨에 가방을 맨 채 또 다른 긴 하루의 업무를 끝내고 싶은 마음에 물었다. 아니요, 최 부장. 가보세요. 여긴 제가 마무리하고 닫겠습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화면에는 압구정 지점의 매출이 우려스러울 정도로 하락한 숫자들이 표시되어 있었다. 바로 그때 정문의 부드러운 종소리가 두 사람의 집중을 방해했다. 은주 씨는 역력히 짜증이 난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다. 죄송하지만 영업 끝났습니다. 그녀는 입구 쪽으로 걸어가며 큰 소리로 말했다. 진우는 분석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며 잠시 고개를 들었지만 문 쪽의 움직임에 무언가 그의 주의를 끌었다. 마지막 순간에 디저트를 사러 온 급한 단골 손님이 아니었다. 문고리에 겨우 손이 닿을 정도로 아주 작은 형체였다. 9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소심하게 안으로 들어왔다. 갈색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에 띄게 낡은 옷은 끝자락이 조금씩 찢어져 있었다. 발에는 달아빠진 고무 슬리퍼를 신고 있었는데 바깥의 쌀쌀한 밤 날씨에는 어울리지 않았다. 아이는 어른들의 눈을 마주칠까 두려운 듯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다. 얘 뭘 원하니? 우리 벌써 문 닫은 거 안 보여? 은주 씨가 아이가 깨끗한 제과점 안으로 더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서며 참을성 없게 물었다. 진우는 개입하지 않고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의 손가락은 이제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다. 그 아이의 존재에는 사업과 숫자에 대한 그의 모든 생각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무언가가 있었다. 저기요, 아주머니 혹시 유통기한 지난 케이크라도 좀 있나요? 소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처럼 나왔고 마침내 고개를 든 아이의 눈은 더러운 피부에 길을 낸 최근의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아무 조각이나 괜찮아요. 은주 씨는 팔짱을 끼며 얼굴을 더욱 굳혔다. 여긴 자선단체가 아니란다. 다른 데 가서 알아보렴. 오늘이 제 생일이거든요. 작은 아이는 억누른 울음으로 목이 메인 채 말을 이었다. 케이크가 너무 먹고 싶어서요. 한 번도 진짜 케이크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 말들은 마치 정확히 겨냥한 화살처럼 제과점 공간을 가로질러 진우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의 마음에 박혔다. 그의 손은 마우스를 떠났고 그는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에 완전히 몰입했다. 잠시 동안 고급 제과점의 불빛이 작고 연약한 소녀의 모습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는 듯했고 두 세계 사이의 대조는 목격하기에 거의 고통스러울 정도였다. 은주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지시를 구하듯 진우를 힐끗 쳐다보았지만 사업가는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다. 잔뜩 짜증이 난 한숨을 쉬며 매니저는 조금 전 쇼케이스를 재정비했던 카운터로 걸어갔다. 이것 봐. 우리가 청소하다가 초콜릿 케이크 한 조각이 바닥에 떨어졌어. 버리려고 했는데
그녀는 냅킨을 집어 불규칙한 모양의 케이크 조각을 감싸며 말했다. 헤이거 가져갈렴. 하지만 다시는 여기 와서 구걸하지 마. 알았니? 여긴 네가 올 곳이 아니야. 냅킨을 받은 소녀의 표정은 완전히 변했다. 낡은 외모와는 대조적으로 눈이 강렬하게 빛났다. 그녀는 마치 귀한 보석인 양 그 즉석 포장물을 쥐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녀는 등을 돌리지 않고 문 쪽으로 물러서며 반복해서 외쳤다. 마치 그들이 마음을 바꿔 그 보물을 다시 뺏어갈까 두려워하는 듯했다. 하나님이 아주머니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들어왔던 것처럼 순식간에 작은 형체는 문 밖으로 사라졌고 뒤에는 부드러운 종소리만 남았다. 은주 씨는 요즘 길거리 아이들 상황이 참이라며 중얼거리며 가방을 챙기러 돌아갔다. 사장님, 저 이제 정말 가봐야겠습니다. 남편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가보세요. 최 부장. 그는 방금 목격한 것을 여전히 소화하며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제과점에 홀로 남은 진우는 스프레드시트로 돌아가려 했지만 이제 숫자들은 추상적이고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토록 감사하며 케이크 조각을 쥐고 있던 소녀의 이미지가 사진처럼 그의 마음에 박혔다. 불안한 마음에 그는 일어나 가게 앞 창가로 걸어갔다. 아마도 아이가 떠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고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호기심에 이끌려서였을 수도 있다. 바로 그때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의 기반을 흔드는 장면을 목격했다. 제과점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 소녀는 길가연석에 앉아 있었다. 거의 경건에 가까운 조심스러움으로 그녀는 냅킨을 펴고 불규칙한 모양의 초콜릿 케이크 조각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같은 섬세함으로 그것을 꼼꼼하게 반으로 나누었다. 진우는 궁금해서 미간을 찌푸렸다. 나중을 위해 반을 남겨두는 걸까? 그 답은 소녀가 반쪽 하나를 어두운 서울 하늘을 향해 들어 올렸을 때 나왔다. 마치 재물을 바치는 사람처럼 엄마 이것 좀 봐요. 그녀의 어린 목소리가 창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들려왔다. 오늘 제 생일이라서 케이크를 얻었어요. 하늘에 계신 엄마도 저를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겠죠. 소녀는 조심스럽게 케이크 반쪽을 옆바닥에 내려놓았다. 마치 정말로 누군가 그곳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러고는 자신의 반쪽을 집어들고 천천히 먹기 시작했다. 한 조각 한 조각을 음미하며 옆에 빈 공간에 대고 활기차게 대화했다. 그 순수한 사랑은 춥고 습한 밤에도 불구하고 주위를 밝히는 듯했다. 진우는 얼굴에 따뜻하고 축축한 것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뺨에 손을 가져가자 그는 놀랍게도 자신이 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1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던 그가 이제는 목이 메고 가슴이 답답해 숨쉬기조차 어려웠다. 그 장면은 몇 분간 계속되었다. 소녀는 보이지 않는 엄마와 즐겁게 대화하며 그날 있었던 일, 가봤던 곳, 거대 도시의 거리에서 찾은 작은 기쁨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기 연민이 없었다. 오직 진정한 사랑과 물리적 현실을 초월하는 듯한 유대감만이 있었다. 자신의 몫을 다 먹은 후 소녀는 잠시 더 앉아 있었다. 마치 엄마가 자신의 몫을 다 먹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마침내 그녀는 일어나 케이크의 나머지 반쪽이 담긴 냅킨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대신 조심스럽게 쌓아서 얇은 외투에 찢어진 주머니에 넣었다. 가요. 엄마. 그녀는 옆의 공간을 보며 말했다. 비가 되어 세게 오기 전에 잘 곳을 찾아야 해요. 그리고 그녀는 젖은 보도를 따라 걸으며 밤 공기와 활기차게 대화하다가 모퉁이에서 사라졌다. 진우는 마치 파리 제과점 바닥에 뿌리 내린 것처럼 몇 분 동안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방금 목격한 장면은 그의 내면 깊은 곳을 꿰뚫어 그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상처를 드러냈다. 기계적으로 그는 컴퓨터를 끄고 소지품을 챙겨 서울의 밤속으로 나섰다. 제과점 문을 잠그고 그의 벤츠가 주차된 차고까지 가는 길은 자동 조종 모드로 걸었다. 그의 마음은 소중한 생일 케이크를 돌아가신 어머니와 나누던 소녀의 이미지를 반복해서 재생하고 있었다. 젖은 거리를 달려 한남동의 저택으로 향하면서 진우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생각이 사업 전략이나 확장, 숫자로 채워져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신 그는 소녀의 환한 얼굴을 반복해서 보았고 허공을 향한 사랑 가득한 목소리를 들었다. 넌 누구니? 작은 아이야. 그는 앞 유리 와이퍼가 끈질긴 가랑비에 맞서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동안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리고 왜 나를 이렇게 흔들어 놓는 거니? 그날 밤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변했다. 몇 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문이 활짝 열렸고 진우는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예상치 못한 만남 이후 자신의 삶이 결코 같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진우가 아내 이서윤과 함께 사는 트리플렉스 펜트하우스는 한남동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건물 중 하나의 최상층을 차지하고 있었다. 거의 1000제곱미터에 달하는 공간, 유명 디자이너의 인테리어, 저명한 예술가들의 작품으로 장식된 그곳은 부부가 이룬 성공을 물질적으로 반영했다. 그러나 그날 밤 전용 현관에 들어서면서 진우는 주위의 호화로움이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다. 서윤 씨, 그는 현관의 대리석 테이블 위에 열쇠를 내려놓으며 불렀다. 돌아온 침묵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최근 몇 달간 그들의 소통은 점점 줄어들어 사교 모임 약속이나 집안일에 대한 실용적인 대화로 축소되었다. 진우는 주 복도를 따라 걸어 이탈리아 가죽 소파와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을 통해 펼쳐지는 도시의 파노라마, 뷰가 있는 넓은 거실을 지났다. 다른 때 같았으면 개인 바에서 술 한 잔을 따르고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며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은 무언가가 그를 즉시 아내를 찾도록 재촉했다. 그는 주 침실에서 서윤을 발견했다. 그녀는 킹사이즈 침대의 베개에 기댄 채 측면 벽 전체를 차지하는 창문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진우는 그녀가 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눈은 부어 있었고 침대 옆 탁자에 버려진 휴지들이 익숙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서윤 씨, 그는 문을 닫으며 다시 한번 더 부드럽게 불렀다. 이서윤은 서울 사교계에서 세련된 아름다움과 흠잡을 데 없는 우아함을 지닌 여성으로 알려져 있었다. 38살의 그녀는 삼청동에서 현대 미술 갤러리를 운영하며 도시의 문화 엘리트들의 만남의 장소로 만들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공적인 페르소나를 벗은 그녀는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워 보였다. 병원에서 전화 왔어요. 그녀는 서론 없이 말했다. 목소리는 몇 시간 동안 운 사람처럼 쉬어 있었다. 마지막 시술 실패했대요. 또 진우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그 말의 무게를 느꼈다.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한 8년, 병원 진료실, 난임시술, 부풀어 오른 희망과 그 뒤를 잇는 압도적인 실망의 8년, 실패한 시도가 거듭될 때마다 서윤의 일부는 마치 천천히 타들어가는 촛불처럼 꺼져가는 듯했다. 다른 전문가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그는 자신의 말이 공허하게 들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안했다. 그들은 이미 한국 최고의 전문가들을 만났고 심지어 미국과 독일에서도 시술을 받았다. 아니면 다른 선택지도 고려해 볼 수 있고. 다시는 입양 얘기 꺼내지 마요. 서윤이 마침내 그를 마주보며 말을 잘랐다. 평소 따뜻하던 그녀의 갈색 눈은 이제 고통과 분노가 뒤섞여 빛나고 있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란 거 알잖아요. 내 안에서 아이가 자라는 걸 느끼고 싶단 말이에요. 그 유대감이 필요해요. 왜 그걸 이해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진우는 한숨을 쉬며 관자놀이에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것은 그들 사이에 반복되는 논쟁이었다. 실패한 시도가 있을 때마다 그는 미묘하게 입양 가능성을 제안했고 서윤은 점점 더 쓰라리게 반응했다. 이 교착 상태는 결혼 생활에 아물지 않는 상처가 되어 둘 다 공개적으로 논의하기를 피했지만 조용히 피를 흘리며 한때 공유했던 친밀감을 잠식하고 있었다. 그 얘기 다시 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는 다른 접근을 시도하며 말했다. 그냥 당신 기분이 어떤지 알고 싶어서요. 서윤은 짧고 유머 없는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어떤 기분일 것 같아요, 진우 씨. 38살에 내가 인생에서 정말로 원하는 유일한 것을 할 수 없는 여자예요. 매달 시간이 흐를수록 내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걸 상기시켜요. 실패한 기분, 불완전한 기분이에요. 여자로서 부족하다고 느껴져요. 당신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는 그녀의 얼굴을 만지려 손을 뻗었지만 그녀는 미묘하게 피했다. 그리고 시술이나 아이 문제와 상관없이 나는 당신을 똑같이 사랑해요. 하지만 그게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녀는 눈에 새로운 눈물이 고이며 대답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둘 다 무언가 빠져 있다는 걸 알아요. 이 집은 우리 둘만 있기엔 너무 커요. 우리의 사랑은 생명을 낳고 확장되어야 해요. 대신에 물없는 화초처럼 한쪽 구석에서 시들어가고 있어요. 그녀의 말은 진우에게 강하게 와닿았다. 특히 그 말 속에 담긴 진실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그토록 많은 사랑과 동반자 의식으로 시작했던
15년의 결혼 생활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 불과했다. 아이를 가지려는 서윤의 집착은 그들이 공유했던 기쁨을 서서히 잠식했고 친밀한 순간들을 배란 주기에 맞춰진 기계적인 절차로 바꾸었으며 꿈에 대한 대화를 의료 시술에 대한 논의로 대체했다. 바로 그때 돌아가신 어머니와 생일 케이크를 나누던 소녀의 이미지가 그의 마음에 강하게 떠올랐다. 그 우연은 거의 아이러니했다. 그의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해 우는 동안 외로운 아이는 그의 제과점 앞 보도에서 버려진 케이크 조각으로 생일을 축하하고 있었다. 서윤 씨, 오늘 본점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는 그 경험을 어떻게 공유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성을 느끼며 시작했다. 한 여자아이가 9살도 안 되어 보였는데 유통기한 지난 케이크를 달라고 들어왔어요. 서윤은 눈물을 닦으며 이야기의 시작에는 분명 관심이 없어 보였다. 그녀에게 제과점은 그의 사업이었지 그들이 공유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진우는 계속해서 아이의 모습, 은주 씨가 그녀를 대했던 방식, 그리고 마침내 창문을 통해 목격했던 장면을 묘사했다. 그 아이가 케이크 조각을 반으로 나눴어요. 서윤 씨. 반쪽은 바닥에 내려놓고 하늘에 있는 엄마를 위한 거라고 말했어요. 그 아이 생일이었고 우리 가게의 바닥에 떨어진 그 케이크 조각이 유일한 선물이었던 거예요. 그가 이야기하는 동안 서윤의 표정은 미묘하게 변했다. 처음에 짜증은 마지못한 관심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연민과 불편함이 뒤섞인 더 복잡한 감정으로 바뀌었다. 왜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녀가 물었다. 목소리는 이제 덜 적대적이었지만 대화의 방향을 예감한 듯 조심스러웠다.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진우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며 인정했다. 도시는 옅은 가랑비 아래 빛나고 있었고 수천 개의 불빛이 길 위의 무릉덩이에 반사되었다. 아마도 그 아이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서일지도 몰라요. 아니면 무언가를 깨닫게 해줬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게 뭔데요? 서윤이 침대에서 몸을 더 고추스며 물었다. 진우는 그녀를 향해 돌아서며 신중하게 말을 골랐다. 어쩌면 세상은 기묘한 아이러니 감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요. 당신이 아이를 갖지 못해 우는 동안 세상에는 혼자인 한 아이가 쓰레기통에 버려질 뻔한 케이크 조각으로 생일을 축하하고 있었으니까요. 서윤의 얼굴은 즉시 굳어졌다. 정확히 뭘 제안하는 거예요, 진우 씨? 내가 내 꿈을 그냥 포기하고 당신 눈에 띈 길거리 아이를 입양이라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그저 내 마음에 깊이 와 닿았던 것을 공유하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우선순위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 무언가를요. 내 우선순위는 아주 명확해요. 서윤은 이제 계산된 냉정함이 깃든 목소리로 선언했다. 나는 내 아이를 갖고 싶어요. 내 안에서 자라는 걸 느끼고 싶어요. 지금은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결혼 생활도요? 질문이 그가 제어하기도 전에 튀어나왔다. 무거운 침묵이 그들 사이에 내려앉았다. 그것은 그들 중 누구라도 방 안의 코끼리, 즉 아이를 갖기 위한 집요한 추구가 그토록 원했던 가족의 기반이 되어야 할 관계를 파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말로 표현한 것이었다. 서윤은 눈을 돌렸고 호흡이 눈에 띄게 가빠졌다. 그건 공평하지 않아요, 진우 씨. 이게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알아요. 그는 부드럽게 대답하며 다시 침대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매번 시도할 때마다 모든 시술에서 당신을 지지하는 걸 멈춘 적 없어요. 하지만 가끔 우리가 갖지 못한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함께 이룬 것을 소중히 여기는 걸 잊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요. 그는 잠시 멈추고 정말로 하고 싶었던 질문을 할 용기를 모았다. 만약 우리가 친자식을 가질 수 없다면요, 서윤 씨.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어쩌면 부부로서 우리의 목적이 처음에 상상했던 것과 다를 수도 있다는 걸요. 그녀의 눈에 새로운 눈물이 고였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녀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직은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야만 해요. 진우는 서윤이 자신의 소망, 주위에 세운 장벽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 옆에 앉았고 이번에는 그녀의 얼굴을 만지려 손을 뻗었을 때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그들 사이에서 드물어진 친밀한 제스처로 그가 엄지손가락으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을 허락했다. 늦었네요. 그가 중얼거렸다. 좀 쉬도록 해요. 서윤은 조용히 동의하며 이불 속으로 들어갔고 진우는 옷을 갈아입으러 드레스룸으로 갔다. 그가 돌아와 옆에 누웠을 때
그녀가 다가와 결혼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자 그는 놀랐다. 미안해요. 그녀가 어둠 속에서 속삭였다. 요즘 내가 좀 힘들게 굴었다는 거 알아요. 우린 함께 이겨낼 거예요. 그는 그녀를 팔로 감싸며 대답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억하죠? 그녀는 그의 가슴에 대고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후 그녀의 호흡이 규칙적으로 변하며 잠이 들었음을 알렸다. 하지만 진우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응시하며 마음속으로 보도 위에 외로운 작은 소녀의 장면을 강박적으로 되새겼다. 그 아이에게는 명백히 안타까운 상황 너머에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에게 영향을 미친 무언가가 있었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당혹스러울 정도로 확실하게 느낀 연결고리였다. 넌 누구니? 그는 마치 대답이 허공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듯이 방의 정적 속에서 다시 중얼거렸다. 그리고 왜 네 생각을 멈출 수가 없는 거니? 다음 날 간헐적인 수면으로 뒤숭숭한 밤을 보낸 후 진우는 평소보다 일찍 본점, 제과점에 도착했다. 스스로도 놀랄 만한 결단력으로 그는 직원들에게 소녀에 대해 조심스럽게 묻기 시작했다. 그녀가 나타난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간헐적으로 보통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마감 시간에 나타나 남은 음식이나 버려질 디저트를 달라고 했다. 매니저인 은주 씨는 사장이 갑자기 그 작은 거지라고 부르는 아이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에 대해 분명히 불편해했다. 저희는 항상 그 애를 쫓아냈어요. 사장님, 그녀는 전날 밤 케이크 조각을 준 것에 대해 꾸지람을 들을까 두려운 듯 설명했다. 하지만 계속 다시 와요. 끈질긴 아이예요. 그리고 항상 혼자 오나요? 진우는 사무실 창문을 통해 가게의 움직임을 살피며 무심한 척 물었다. 항상요. 은주 씨가 확인했다. 가끔 혼잣말하는 걸 보는데 마치 누구랑 같이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같이 있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 정보는 그가 전날 밤 목격했던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소녀는 정말로 돌아가신 어머니가 어떤 식으로든 여전히 존재하는 자신만의 세계에서 살고 있었다. 다음에 그 아이가 나타나면 즉시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는 은주 씨를 놀라게 할 만큼 진지한 어조로 지시했다. 그리고 쫓아내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매니저는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순종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가게 개점 준비를 감독하기 위해 물러났다. 진우는 남은 하루를 산만하게 보냈다. 그의 관심은 일상적인 업무와 문 쪽을 자주 쳐다보며 작은 형체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 사이에서 나뉘었다. 하지만 화요일은 소녀의 흔적 없이 지나갔다. 목요일 아침은 맑은 햇살과 함께 시작되어 지난 며칠간 계속되던 가랑비를 걷어냈다. 진우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깨어났고 혈관 속에서 비정상적인 불안감이 뛰는 것을 느꼈다. 서윤은 옆에서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고 검은 머리카락이 하얀 베개 위에 흩어져 있었다. 지난 이틀 동안 그들은 난임 시술 문제를 피하며 조용한 휴전을 유지했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일상의 피상적인 정상성을 회복했다. 그녀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진우는 일어나 하루를 준비했다. 일하러 운전해 가는 동안 그의 마음은 단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었다. 오늘 소녀가 제과점에 나타날 가능성. 그의 일부는 이 갑작스러운 집착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지만 더 깊고 본능적인 다른 일부는 그 우연한 만남이 그의 내면의 근본적인 무언가, 탐구해야 할 무언가를 건드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루는 천천히 흘러갔고 진우는 회의, 전화, 통화, 그리고 끊임없는 시계 확인 사이에서 주의를 나누었다. 정상적인 업무 시간이 끝나고 마지막 손님들이 제과점을 떠났을 때 그는 직원들을 퇴근시키며 자신이 직접 가게를 닫겠다고 고집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은주 씨가 사장의 이례적인 태도에 분명히 의심스러워하며 물었다. 전에는 한 번도 혼자 가게를 닫으신 적이 없잖아요. 여기서 처리할 일이 좀 있어서요. 그는 회피적으로 대답했다. 집에 가세요, 최 부장. 가족과 저녁 시간 즐기세요. 마지못해 매니저는 마침내 떠났고 진우는 커져가는 기대감과 함께 홀로 남았다. 창가 근처 테이블에 앉아 손도 대지 않은 커피를 앞에 두고 그는 기다렸다. 하늘이 이미 어두워졌을 때 익숙한 종소리가 문가에 누군가 왔음을 알렸다. 진우는 작은 형체가 소심하게 들어서는 것을 보고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아이는 주위를 불안하게 둘러보며 분명히 은주 씨를 찾고 있었다. 텅 빈 제과점에 홀로 앉아있는 진우와 눈이 마주치자 아이는 잠재적인 포식자를 발견한 야생 동물처럼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안녕.
그는 가능한 한 위협적이지 않게 보이려고 노력하며 부드럽게 말했다. 오늘 남은 거 찾으러 왔니? 소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커다란 갈색 눈은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인 채 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제과점의 밝은 불빛 아래 서 있는 아이를 진우는 화요일 밤보다 더 잘 관찰할 수 있었다. 생각보다 훨씬 작았고 아마도 그가 추정했던 9살보다는 7이나 8살에 더 가까워 보였다. 짙은 갈색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급조한 포니테일로 묶여 있었다. 낡은 옷은 그대로였다. 한때 빨간색이었을 티셔츠는 이제 분홍빛으로 발에 있었고 무릎이 찢어진 청바지 그리고 같은 고무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마른 몸이 확연했고 얇은 팔이 넓은 티셔츠 소매 밖으로 나뭇가지처럼 튀어나와 있었다. 오늘은 남은 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단다. 진우는 아이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천천히 일어나며 말을 이었다. 사실 네 걸 기다리고 있었어. 소녀의 표정은 즉시 의심으로 바뀌었고 몸은 도망갈 준비를 하는 것처럼 긴장했다. 무서워할 필요 없어. 그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재빨리 덧붙였다. 그냥 특별한 걸 좀 주고 싶었어. 저번에 널 보고 나서 네가 궁금해졌거든. 아저씨가 저를 보셨어요. 그녀가 처음으로 입을 열며 물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놀라울 정도로 맑았다. 봤어. 그가 인정했다. 감기문 이후로 네가 내 어머니랑 케이크를 나누는 걸 봤어. 어머니에 대한 언급은 아이의 자세에 즉각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어깨가 약간 이완되었고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최 부장님은 안 계세요? 그녀가 다시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다. 오늘은 나 혼자야. 진우는 그날의 케이크가 진열된 냉장 카운터로 천천히 걸어가며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 둘뿐이니까. 남은 것뿐만 아니라 진짜 케이크를 주고 싶구나. 어때?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고를 수 있어. 그 제안은 소녀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큰 것처럼 보였다. 눈이 휘둥그레지며 진우와 정교한 케이크들로 가득 찬 환한 쇼케이스 사이를 빠르게 오갔다. 아무거나요. 그녀가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무거나. 그가 부드러운 미소로 확인했다. 아직 내 생일이잖아, 그렇지? 케이크 하나 전체를 받을 자격이 있어. 마치 마법을 깰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소녀는 천천히 쇼케이스로 다가갔다. 눈은 다양한 케이크들을 훑었다. 라즈베리를 곁들인 벨기에 초콜릿 무스, 베리 치즈케이크, 이탈리안 머랭을 올린 레몬 타르트, 그러다 가나슈로 덮인 평범한 초콜릿 케이크에 멈췄다. 저거요. 그녀가 소심하게 가리켰다. 훌륭한 선택이야. 진우는 쇼케이스를 열고 케이크를 꺼내며 칭찬했다. 우리 가게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 중 하나지. 브리가데이르 필링이 들어간 초콜릿 케이크란다. 넉넉한 조각을 잘라 도자기 접시에 담으면서 진우는 좀 더 다가가 보기로 했다. 그런데 아직 내 이름을 모르네. 그가 무심하게 말했다. 소녀는 망설였다. 이 정보를 케이크를 주는 낯선 사람에게 믿고 말해야 할지 쟤는 듯했다. 혜운이에요. 마침내 대답했다. 제 이름은 김혜운이에요. 정식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다. 혜운아. 그는 어른에게 하듯 정중하게 손을 내밀며 미소 지었다. 나는 이 제과점 주인인 박진우라고 해. 잠시 망설인 후 혜운이는 작은 손을 내밀어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진지함으로 악수를 받았다. 이리 와서 앉으렴. 진우가 작은 테이블 중 하나를 가리키며 초대했다. 마실 것 좀 가져올게. 우유? 주스? 탄산음료? 우유요 부탁드려요. 그녀는 의자를 더럽힐까 두려운 듯 조심스럽게 앉으며 대답했다. 진우가 음료를 가지러 가는 동안 그녀를 위한 우유, 자신을 위한 커피, 그는 곁눈질로 혜운이가 마치 허락을 기다리는 것처럼 아직 케이크에 손도 대지 않고 경건에 가까운 표정으로 앞에 놓인 접시를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먹어도 돼. 그가 음료를 가지고 돌아오며 격려했다. 전부 내 거야. 혜운이가 처음 한 입을 입에 넣자. 그녀의 얼굴에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눈이 감기고 순수한 기쁨의 표정이 얼굴을 환하게 밝혔다. 그 표정은 마치 영구적으로 새겨진 듯했던 걱정과 의심의 흔적을 순간적으로 대체했다. 살면서 먹어본 케이크 중에 제일 맛있어요. 그녀는 삼킨 후 선언했다. 위십술 위로 작은 초콜릿 콧수염이 생겼다. 마음에 든다니 기쁘구나. 진우가 대답했다. 그의 마음이 이상하게 죄어왔다. 그의 제품에 대한 칭찬을 얼마나 많이 들었던가. 수백, 어쩌면 수천 번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 단순한 한마디만큼 의미가 크지는 않았다. 다음 몇 분 동안 혜운이가 마치 종교적인 경험인 양메이 쿠치와 미와우켄, 진우는 치매적이거나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점차 대화를 이끌어갔다. 그녀가 8살 거의 9살이에요라고 강조했다이라는 것, 어머니가 3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것, 그리고 그 이후로 여기저기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노숙자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기를 피하기 위해 그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다. 아버지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혜은이는 어깨를 으쓱했다. 한 번도 뵌 적 없어요. 엄마가 제가 태어나기 전에 아주 멀리 여행 가셨다고 했어요. 친척은 없니? 삼촌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분들? 또다시 어깨를 으쓱했다. 제가 아는 한은요, 저랑 엄마뿐이었어요. 진우는 너무나 강렬한 연민의 물결을 느껴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다. 그의 앞에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많은 어른들도 갖지 못한 존엄성과 내면의 힘을 유지하고 있는 아이가 있었다. 어디서 자니? 혜은아. 그는 마침내 물었다. 목소리는 무심하게 유지하려 했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소녀는 그 질문에 눈에 띄게 불편해하며 거의 비어있는 접시로 시선을 돌렸다. 여기저기서요. 그녀가 막연하게 대답했다. 딸마다 달라요. 알겠다. 진우는 더 이상 압박하지 않기로 했다. 무엇을 하는 걸 좋아하니? 물론 초콜릿 케이크 먹는 것 말고. 화제를 바꾸자 효과가 있었다. 작은 미소가 혜은이의 얼굴에 다시 나타났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그녀가 더 열정적으로 대답했다. 그리고 구름 보는 것도요. 엄마가 구름에서 모양을 볼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야기 듣는 것도 좋아해요. 전에는 공공도서관에 갔었는데 거기 사서 아줌마가 엄마가 어디 계시냐고 자꾸 물어봐서 그만뒀어요. 그녀가 말하는 동안 진우는 그녀의 눈이 가끔 옆에 빈 공간으로 쏠리는 것을 알아챘다. 마치 그곳에 있는 누군가가 자신이 하는 말을 승인하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어머니의 기억과 유지하는 연결고리는 그들 사이에 거의 물리적인 존재감처럼 만져질 듯했다. 혜은아. 그가 망설이며 시작했다. 정말로 하고 싶은 질문을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저번에 네가 나한테 했던 말 기억나니? 내 생일이라고 했던 거. 그녀는 숟가락에 남은 마지막 초콜릿 흔적을 핥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네 생일이었니? 네. 그녀가 확인했다. 6월 25일이요. 엄마는 항상 저를 위해 집에서 케이크를 만들어 주셨어요. 엄마가 제일 좋아하시던 건 초콜릿 케이크였어요. 진우는 그 정보를 흡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있잖아, 생각해봤는데 너랑 더 얘기해보고 싶어. 내 이야기를 더 잘 알고 싶어서. 혜은이의 눈이 다시 경계심으로 가득 찼다. 왜요? 그 직설적인 질문에 그는 당황했다. 왜, 정말로? 무엇을 하려는 걸까? 이 접근의 목적은 무엇인가? 서울 거리에는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이 특정한 아이를 돕고 싶다는 강박감을 느끼는지 그 자신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었다. 어쩌면 우리가 서로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는 마침내 대답했다. 네오는 내가 제공할 수 있는 몇 가지가 필요해. 음식이나 안전한 장소 같은 거. 그리고 나는 글쎄, 내 삶이 마땅히 그래야 할 만큼 의미 있지 않았다고나 할까. 너를 돕는 것이 그걸 바꿀 수 있을지도 몰라. 혜은이는 그렇게 어린 나이로는 당혹스러울 정도의 강렬함으로 그를 살폈다. 그녀의 눈에는 진우는 깨달았다. 어떤 아이도 겪어서는 안 될 경험들이 담긴 깊이가 있었다. 아저씨, 아내분도 저를 돕고 싶어 하세요. 그녀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그 질문에 그는 놀랐다. 내가 결혼한 걸 어떻게 아니? 혜은이는 그의 왼손에 낀 결혼 반지를 가리켰다. 엄마가 이렇게 반지 낀 남자는 결혼한 거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진우는 그녀의 관찰력에 감탄하며 미소 지었다. 내 어머니가 잘 가르치셨구나. 그리고 내 질문에 답하자면 내 아내는 아직 너에 대해 몰라. 하지만 널 만나면 분명히 돕고 싶어 할 거야. 서윤의 현재 감정 상태를 고려할 때 그가 정말로 그렇게 믿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어른들의 복잡한 문제로 소녀를 겁주고 싶지는 않았다. 있잖아. 네가 나를 잘 모르고 낯선 사람을 경계하라고 배웠다는 거 알아. 그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내일 여기서 말고 네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에서 만나면 어떨까? 더 얘기해보고 케이크도 더 가져가겠다고 약속할게. 마지막 말은 작은 미소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도산공원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한 후 제안했다. 가끔 거기 있는데 나무랑 벤치가 많아요. 진우는 그곳을 알고 있었다. 제과점에서 멀지 않은 강남의 나무가 우거진 공원이었다. 요하, 아침 10시는 어때?
중앙 정자 근처에서 혜은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제과점 벽에 걸린 시계를 보았다. 이제 가봐야 해요. 너무 늦기 전에 있을 곳을 찾아야 해요. 그녀를 거리로 내보낸다는 생각, 특히 그녀가 임시 거처에서 밤을 보낼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진우는 신체적인 고통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그냥 막거나 그의 도움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다. 신뢰는 점차 쌓여야 했다. 물론이지. 그는 일어나며 동의했다. 하지만 가기 전에 남은 케이크를 포장해 줄게. 제과점의 우아한 상자 중 하나에 케이크 전체를 조심스럽게 포장하면서 진우는 그날 남은 크루아상과 빵 몇 개를 몰래 추가했다. 자, 여기. 그가 그녀에게 포장을 건네며 말했다. 네오랑, 내 어머니를 위해서. 혜은이의 눈은 케이크 전체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자 휘둥그레졌다. 먹었던 조각뿐만이 아니었다. 정말이세요? 아저씨한테 문제 생기지 않을까요? 전혀 문제 없어. 그가 미소로 안심시켰다. 내가 주인이잖아. 기억하지? 케이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녀는 마치 가장 귀한 보물인 양상자를 가슴에 꼭 껴안았다. 감사합니다, 박진우 아저씨. 그냥 진우라고 불러줘. 그리고 내일 10시에 공원에서 잊지 마진 혜은이는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안 잊을게요. 약속해요. 그는 그녀를 문까지 배웅하며 그녀가 보도를 따라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번에는 연석에 앉는 대신 그녀는 목적을 가지고 계속 걸었다. 아마도 예상치 못한 보물을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찾고 싶어 안달이 났을 것이다. 제과점을 잠그면서 상반된 감정의 혼합이 진우의 내면에서 요동쳤다. 소녀와 연결고리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만족감도 있었지만 그녀의 즉각적인 안녕에 대한 압도적인 걱정과 서윤이 그의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다. 왜냐하면 그가 정확히 무엇을 하려는지 아직 구체화하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는 그의 마음에 분명했기 때문이다. 혜은이가 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냥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어떻게든 그는 그녀를 도울 방법을 찾을 것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 과정에서 자신의 결혼 생활에서 커져가는 공허함을 채울 목적도 찾을 수 있을 것이었다. 그 결심으로 그는 채올라 집으로 향했다. 서윤에게 어떻게 이 문제를 꺼낼지 마음속으로 연습하면서 힘든 대화가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의 무언가가 이 일을 위해 싸울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서울 어딘가의 거리에서 김혜은이라는 작은 소녀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마음에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금요일 아침은 그의 서울에서는 보기 드문 짙푸른 하늘로 밝아왔다. 진우는 간헐적인 수면으로 뒤척인 밤을 보낸 후 알람이 울리기 전에 깨어났다. 서윤은 그가 나갈 때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그는 오전에 약속이 있어서 친구들과의 점심 약속에 늦을지도 모른다는 내용의 메모만 남겼다. 비록 생략에 의한 것이었지만 아내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몇 년 만에 처음이었다. 그는 준비되지 않은 논쟁이 두려워 전날 밤 혜은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먼저 자신이 정말로 무엇을 제안하고 싶은지 확신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녀와 한 번 더 만나야 했다. 오전 9시 30분 진우는 이미 도산공원의 나무가 우거진 길을 걷고 있었다. 그곳은 도시의 혼돈 속 작은 평원의 오아시스였다. 잘 가꾸어진 화단, 수백 년 된 나무, 그리고 매력적인 중앙 정자가 있는 영국식 정원이었다. 평일 아침 공원은 비교적 한산했고 유모차를 미는 몇몇 유모들과 곳곳에 벤치에서 따스한 햇살을 즐기는 노인들만 있었다. 제과점, 쇼핑백에 아침 식사를 가득 담아 케이크, 빵, 과일, 그리고 주스 한 병, 진우는 정자 근처 벤치에 앉아 공원 입구들을 살필 수 있었다. 그의 위는 마치 첫 데이트에서 여자를 기다리던 10대 시절 이후로 느껴보지 못한 불안감으로 수축되어 있었다. 만약 혜은이가 오지 않는다면, 만약 그가 그녀의 의도를 잘못 해석했다면, 혹은 더 나쁘게 밤사이에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면, 오전 9시 55분 그의 두려움은 작은 형체가 공원 북문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서는 것을 발견했을 때 사라지기 시작했다. 혜은이는 전날과 같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더 나아 보이려는 노력이 역력했다. 얼굴은 깨끗했고 머리카락은 여전히 헝클어져 있었지만 짝짝이로 따은 두 갈래 머리를 하고 있었다. 진우의 눈과 마주치자 망설이는 미소가 그녀의 얼굴을 환하게 밝혔고
그가 전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앞니 하나가 빠진 작은 틈이 드러났다. 그것은 그의 마음을 찡하게 만드는 순수한 어린아이의 기쁨의 표현이었다. 좋은 아침, 혜운아. 그는 그녀를 맞이하기 위해 일어서며 인사했다. 스위스 시계처럼 정확하구나.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니, 진우 아저씨. 그녀가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다가오며 대답했다. 스위스 시계가 뭐예요? 그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미소 지었다. 그냥 네가 아주 시간을 잘 지킨다는 뜻이야. 이리 와. 우리 아침 식사 가져왔어. 그녀의 눈은 그가 쇼핑백에서 꺼내기 시작한 음식의 양을 보고 휘둥그레졌다. 이거 전부요? 그녀가 그의 옆 벤치에 앉으며 물었다. 다리는 땅에 닿지 않고 흔들렸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종류별로 조금씩 가져왔어. 그는 즉석 식탁보처럼 그녀의 무릎에 냅킨을 펴주며 설명했다. 마음껏 먹으렴. 다음 몇 분 동안 진우는 혜운이가 각 항목에서 조심스럽게 작은 양을 선택하고 억지로 배운 듯한 절제력으로 먹는 것을 지켜보았다. 배가 고팠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인상적인 품위를 유지했고 한 입 먹을 때마다 냅킨으로 입을 닦았다. 마치 저녁 식사 테이블에 앉은 예의 바른 아이처럼 어머니가 식사 예절을 잘 가르치셨구나. 그는 더 개인적인 대화를 시작하려 하며 말했다. 혜운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자부심의 빛이 그녀의 눈을 스쳐 지나갔다. 엄마가 어디서 먹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먹는지가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가난하지만 버릇없지는 않다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네, 어머니는 아주 현명한 분이셨던 것 같구나. 선생님이셨어요. 혜운이가 진우가 건네는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받으며 알렸다. 우리가 살던 곳 근처 작은 학교에서 가르치셨어요. 책을 아주 좋아하셔서 우리 작은 아파트에도 책이 많았어요. 제가 학교 가기 전부터 글 읽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너도 책 읽는 걸 좋아하겠네? 진우가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며 물었다. 네, 아주요. 그 대답은 그가 그녀의 얼굴에서 본 것 중 가장 환한 미소와 함께 나왔다.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건 어린 왕자예요. 엄마가 매일 밤 읽어주셨어요.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그림인데 어른들은 모자만 본다는 그 부분 아세요? 진우는 그녀가 책의 세부 사항을 그렇게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에 놀라며 미소 지었다. 알아. 아이들은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는 내용이지. 맞아요. 그녀가 외쳤다. 눈이 열정으로 빛났다. 잠시 동안 의심과 경계심은 사랑하는 것을 공유하는 어린아이의 흥분으로 대체되었다. 엄마가 제가 어린 왕자 같다고 하셨어요. 항상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고요. 정말 좋은 엄마였던 것 같구나. 진우가 부드럽게 말했다. 혜운이의 눈에 깃든 빛이 약간 사그라들었다. 세상에서 최고였어요. 물어봐도 될까? 어머니께 무슨 일이 있었니? 그는 매우 고통스러운 주제를 건드릴까 두려워하면서도 소녀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해야 했기에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혜운이는 먹고 있던 빵을 내려놓고 그 이야기를 공유해도 되는지 승인을 구하듯 옆에 빈 공간을 쳐다보았다. 많이 아프셨어요. 그녀가 마침내 대답했다.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으로 줄어들었다. 멈추지 않는 기침으로 시작됐어요. 그러다 항상 피곤해 하셨어요. 마지막에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셨어요. 암이겠구나 진우는 짐작했지만 혜운이의 이야기를 구체적인 질문으로 방해하고 싶지는 않았다. 월세를 더 이상 낼 수 없어서 아파트에서 나와야 했어요. 엄마가 더 이상 수업을 할 수 없었거든요. 엄마 친구분인 아주머니 댁으로 갔는데 엄마가 하늘나라로 가신 후에 그 아주머니가 저를 키울 수 없다고 하셨어요. 저를 아이들이 많은 곳으로 데려가셨는데 전 거기가 싫었어요. 사람들은 나빴고 다른 아이들이 제 물건을 뺏어갔어요. 저 보호시설 말이니? 진우는 작은 혜운이가 기관에 버려진 것을 상상하며 분노의 물결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몇 달 거기 있었는데 도망쳤어요. 혼자 있는 게 더 나아요. 아니, 사실 혼자가 아니에요. 엄마는 항상 저랑 같이 계시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을 뿐이에요. 어머니의 변함없는 존재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그녀의 단순함은 감동적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어린아이의 환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 메커니즘이었고 그녀가 가졌던 유일하게 의미 있는 감정적 연결을 살아있게 하는 방법이었다. 혼자서 어떻게 지내왔니? 그는 듣는 내용에 내심 충격을 받았지만 목소리를 중립적으로 유지하려 하며 물었다. 혜운이는 마치 자신의 상황이 별것 아니라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잘 지내요.
문제없이 잘 수 있는 곳들을 알아요. 화요일이랑 목요일에는 수프를 주는 교회가 있어요. 가끔 지하철역 근처에서 꽃 파는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잔돈을 받기도 해요. 그리고 아저씨 제과점 같은 곳에서는 버려질 음식을 달라고 해요. 진우는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그 아이의 회복력은 많은 어른들이 갖지 못한 것이었다. 거의 3년을 거리에서 살면서 인간성이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생존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어머니 사진 있니? 그는 낡은 사진에 대한 언급을 기억하며 물었다. 혜은이의 얼굴이 환해졌다. 조심스럽게 음식을 옆으로 치우고 찢어진 청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빵 포장지 일부로 만든 즉석 비닐봉지 안에 보호된 접힌 종이 조각을 꺼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녀는 경건하게 종이를 펴서 진우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미 빛이 바래고 여러 번 접힌 자국으로 깊은 주름이 진 사진에는 혜은이와 같은 갈색 머리에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아기 버전의 소녀를 안고 있었다. 그들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아마도 지금 그들이 대화하고 있는 바로 그 공원일지도 모른다. 여인은 카메라를 향해 직접 미소 짓고 있었고 눈은 순수한 기쁨을 반영했으며 눈에 띄는 자부심으로 딸을 안고 있었다. 아주 아름다운 분이셨구나. 진우는 사진 속에서 미소 짓는 그 낯선 여인과 이상한 유대감을 느끼며 말했다. 네오랑 아주 많이 닮았어. 다들 그렇게 말했어요. 혜은이가 자랑스럽게 대답하며 사진을 돌려받아 즉석 은신처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특이 눈이요. 엄마가 집시의 눈이라고 하셨어요. 그들 사이에는 잠시 사색적인 침묵이 흘렀고 공원의 소리만이 그 공간을 채웠다. 나무에서 지저귀는 새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부드러운 바람에 나무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혜은아, 진우가 신중하게 말을 고르며 시작했다. 다시 집을 갖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니? 매일 밤 잠을 잘 수 있는 곳, 식탁에 음식이 있고 깨끗한 옷, 그리고 어쩌면 읽을 책도 있는 그런 곳 말이야. 소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를 마주 보았다. 네, 생각해 봤어요. 거의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해요. 만약 내가 너에게 그것을 제공할 수 있다면 어떤 기분일 것 같니? 혜은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즉시 의심의 그림자가 그 눈을 가렸다. 왜요? 왜 아저씨가 저를 위해 그런 일을 하시려는 거예요? 그것은 타당한 질문이었고 진우는 그녀의 통찰력에 감탄했다. 그녀와 같은 상황의 많은 아이들은 그 이면의 동기를 묻지 않고 편안함을 약속하는 어떤 제안이든 즉시 받아들였을 것이다. 좋은 질문이야. 그가 인정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하려고 노력할게. 일부는 내가 너에게 네 이야기와 네가 겪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삶을 대하는 방식에 정말 감동받았기 때문이야. 하지만 일부는 좀 더 복잡해. 그는 잠시 멈추고 8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윤과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했다. 내 아내와 나는 몇 년 동안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그러지 못했어. 그게 많은 슬픔을 가져왔어. 특히 그녀에게. 네가 그 케이크 조각을 어머니와 나누는 것을 봤을 때 어쩌면 그게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느꼈어. 어쩌면 네가 우리를 필요로 하는 만큼 우리도 너를 필요로 하는 건지도 몰라. 혜은이는 놀라울 정도로 꿰뚫어 보는 시선으로 그를 오랫동안 살폈다. 아저씨 아내분도 저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진우는 망설였다.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것은 어떤 관계든 잘못된 출발을 하는 것이 될 것이었다. 사실 아직 그녀에게 네 얘기를 하지 않았어. 먼저 네가 관심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내 아내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서 그녀와 이야기할 적절한 때를 찾아야 해. 소녀는 마치 어른의 복잡한 상황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그분이 저를 좋아하지 않으면요? 그 직설적인 질문에 진우는 당황했다. 분명히 널 좋아할 거야, 혜은아. 널 좋아하지 않는 건 불가능해.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그의 내면에서는 걱정이 자라났다. 서윤의 현재 감정 상태, 친자식에 대한 집착, 그리고 입양에 대한 저항을 알기에 그녀가 길거리 아이를 환영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었다. 사실 그는 그녀의 초기 반응이 적대적일 수 있다고 두려워했다. 만약 제가 아저씨 댁에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혜은이가 그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듯 물었다. 학교 가야 하나요? 진우는 미소 지었다. 응, 당연하지. 교육은 아주 중요해. 하지만 좋은 학교일 거야. 네가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곳, 그리고 집에는 책이 아주 많을 거야. 네가 원하는 만큼 읽을 수 있어. 그리고 우리 엄마는요? 그녀가 물었다.
시선이 옆에 빈 공간으로 향했다. 엄마도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는 혜운이가 무엇을 묻고 있는지 즉시 이해했다. 그것은 어머니의 물리적인 존재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기억에 대한 존중, 혜운이가 그녀와 유지하는 연결에 대한 것이었다. 물론이지, 그가 부드럽게 안심시켰다. 내 어머니는 항상 내 일부일 거야, 혜운아. 누구도 그걸 바꾸려 하거나 네가 그녀를 잊게 만들려고 하지 않을 거야. 오히려 우리는 내 이야기를 통해 그녀를 알고 싶어. 그녀가 어떤 분이었는지, 너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그 대답은 그녀를 만족시킨 것 같았다. 작은 미소가 입가에 번졌고 그녀는 다시 옆 공간을 보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와 상의하는 것처럼. 엄마가 아저씨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엄마는 항상 제 마음을 믿으라고 하셨는데 제 마음이 아저씨는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진우는 그 단순하지만 깊은 말을 듣고 가슴에 예상치 못한 따뜻함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고맙다, 혜운아. 그 말은 나에게 큰 의미가 있어.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그녀가 언제나처럼 실용적으로 물었다. 먼저 내 아내와 이야기해야 해. 그가 설명했다. 그리고 그동안 네가 최근에 어디서 지냈는지 알려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내가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동안 네가 거리에 있다는 걸 알면서 마음이 편치 않아. 망설임의 그림자가 혜운이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은신처를 드러내는 것은 분명히 그녀에게 큰 신뢰의 발걸음이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그가 재빨리 덧붙였다. 그저 우리가 모든 것을 정리하는 동안 네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을 뿐이야. 잠시 조용한 고민 끝에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멀지 않아요. 그들은 아침 식사를 마쳤고 남은 것은 혜운이가 가져갈 수 있도록 챙겼다. 공원 길을 따라 남문 쪽으로 걸어갈 때 소녀는 놀랍게도 진우의 손에 자신의 작은 손을 세울며시 넣었다. 그를 깊이 감동시킨 신뢰의 제스처였다. 도산공원을 나와 혜운이는 그를 몇 블록 안내하여 강남의 더 오래된 지역으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20세기 초의 저택들이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에서 버티고 있었다. 그들은 가림판과 사유지, 출입금지, 표지판으로 둘러싸인 인상적인 폐가 앞에 멈춰 섰다. 여기에요. 그녀가 두 가림판 사이에 눈에 띄지 않는 틈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무도 모르게 들어가는 방법을 찾았어요. 진우는 걱정스럽게 그곳을 살폈다. 저택은 철거 또는 보수 공사 중인 것처럼 보였고 구조물 일부에는 비계가 설치되어 있었고 부지에는 잔해가 보였다. 여기 있는 건 위험해, 혜운아. 그는 비판적으로 들리지 않으려 노력하며 말했다. 이런 구조물은 무너질 수 있어. 저는 뒤쪽에만 있어요. 그녀는 마치 그것이 위험을 없애는 것처럼 설명했다. 아직 멀쩡한 작은 한여 방이 있어요. 그리고 거의 아무도 여기에 오지 않아서 안전해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 근처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 아이가 버려진 건물에서 혼자 잠을 자고 온갖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생각에 진우의 마음이 아팠다. 네가 자는 곳을 봐도 될까?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혜운이는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하이디 오세요.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서둘러야 해요. 경비원들이 가끔 오후에 지나가거든요. 놀라운 민첩함으로 그녀는 가림판 틈새로 몸을 숨겼고 진우는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훨씬 더 힘겹게 그녀를 따랐다. 그 과정에서 그의 비싼 정장이 더러워졌다. 부지 안에서 그녀는 잔해와 무성하게 자란 초목 사이의 임시길을 통해 그를 안내했고 주 구조물을 돌아 뒤쪽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한때 하인들의 거처로 사용되었을 작은 별채가 있었다. 여기에요. 혜운이가 삐걱거리며 열리는 나무 문을 밀며 말했다. 내부는 좁은 창문 하나가 겨우 빛을 들이는 작은 단칸방이었다. 진우가 놀란 것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놀라울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한쪽 구석에는 낡았지만 조심스럽게 접힌 담요로 덮인 얇은 매트리스가 있었다. 그 옆에는 즉석 침대 옆 탁자로 사용되는 판지 상자가 있었고 그 위에는 몇 가지 보물들이 조심스럽게 배열되어 있었다. 부러진 빗, 몇 개의 색연필, 구겨진 공책, 낡은 헝겊 인형 2개 그리고 작은 책으로 보이는 것. 봐도 될까? 그가 책을 가리키며 물었다. 혜운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조심스럽게 물건을 집었다. 그것은 낡은 어린 왕자 판본이었고 여러 장에 떨어진 페이지들이 고무줄로 묶여 있었다. 첫 페이지에는 손으로 쓴 헌사가 있었다. 나이 작은 공주 혜운이에게
어린 왕자처럼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아이가 되기를 온 마음을 다해 엄마가. 진우는 책을 제자리에 돌려놓으며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이 작은 공간, 조심스럽게 배열된 몇 안 되는 소지품들은 혼돈 속에서 지켜진 존엄성, 모든 역경에 맞서 유지된 인간성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공간을 잘 정리했구나. 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 집을 만든 소녀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다. 엄마가 항상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혜운이가 어머니의 부재 중 만트라 중 하나를 반복하며 대답했다. 그 순간 버려진 건물의 집의 외양을 만들어낸 그 아이를 바라보며 진우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닥칠 복잡한 문제들이 무엇이든 서윤이 보일 수 있는 저항이 어떻든 간에 그는 혜운이가 그곳에서 하룻밤도 더 보내게 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날 금요일 오후 서울의 교통은 특히 심했다. 벤츠 안에서 진우와 혜운이 사이의 침묵은 가끔 들리는 내비게이션의 지시와 부드러운 에어컨 소리에 의해서만 깨졌다. 소녀는 억제된 감탄의 표정으로 창밖으로 지나가는 도시를 바라보았고 휘둥그레진 눈에는 고층 빌딩과 번화한 대로가 비쳤다. 이렇게 멋진 차는 처음 타봐요. 그녀가 마침내 말하며 부드러운 가죽 시트를 섬세하게 손가락으로 쓸었다. 진우는 곁눈질로 그녀가 감탄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곧 익숙해질 거야. 혜운이를 따라오게 설득하는 것은 놀라울 정도로 쉬웠다. 그녀의 생활 환경을 본 후 그는 직접적으로 제안했다. 네가 여기서 하룻밤도 더 보내는 걸 원치 않아. 오늘 우리 집으로 가자. 차분히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지만 우선 네가 안전하고 편안한지 확인하고 싶어. 잠시 망설인 후 옆에 빈 공간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어머니와의 조용한 상의. 혜운이는 간단한 고갯짓으로 동의했다. 그녀는 매트리스 아래 접어두었던 슈퍼마켓 비닐봉지에 몇 안 되는 소지품을 챙겼고 가장 소중한 보물인 어머니와의 사진을 주머니에 넣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진우를 따랐다. 이제 한남동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가까워지면서 진우는 점점 커지는 불안감을 느꼈다. 낮 동안 서윤과 통화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아마도 그가 친구들과의 점심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여전히 화가 나 있을 것이었다. 그는 이제 길거리 아이를 데리고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집에 도착하여 아내에게 정확히 무엇의 후보로 소개할 참인가? 입양, 임시보호? 그 자신조차도 계획을 완전히 정하지 못했다. 아저씨, 집은 아주 커요. 혜운이가 그의 생각을 방해하며 물었다. 꽤. 그가 아파트 단지 입구로 방향을 틀며 대답했다. 아마 두 사람이 살기엔 너무 클지도 몰라. 차가 다가오자 경비원은 정중하게 손을 흔들었지만 진우는 뒷좌석에 작은 승객을 엿본 그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알아챘다. 불편함을 무시하고 그는 완벽하게 조경된 단지 내 도로를 달려 자신이 사는 건물에 도착했다. 그가 전용 주차 공간에 차를 세우며 알렸다. 준비됐니? 혜운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긴장된 몸은 초조함을 드러냈다. 아내분도 집에 계세요? 아마도. 그가 엔진을 끄며 인정했다. 걱정 마. 내가 다 설명할게. 그의 목소리에 담긴 자신감은 실제로 느끼는 것보다 더 컸다. 혜운이의 작은 소지품 가방을 들고 전용 엘리베이터로 그녀를 안내하면서 그는 서윤과의 임박한 대화를 위한 다양한 접근법을 마음속으로 연습했다. 어느 것도 만족스럽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는 조용히 펜트하우스까지 올라갔다. 문이 아파트 현관으로 직접 열렸고 진우는 문 옆 패널에 보안 코드를 입력했다. 서윤 씨? 그가 혜운이를 자기 뒤에 반쯤 숨긴 채 들어서며 불렀다. 나왔어요. 아파트는 조용했지만 켜진 불빛은 누군가 있음을 나타냈다. 잠시 후 서윤이 침실 쪽에서 나타났다. 요가복을 입고 머리는 포니테일로 묶은 채였다. 평소 긴장된 순간에도 평온을 유지하던 그녀의 얼굴에는 분명한 짜증이 서려 있었다. 드디어 나타나셨네. 그녀가 남편 뒤에 반쯤 가려진 아이의 존재를 즉시 알아차리지 못한 채 차갑게 말했다. 혹시 궁금해할까봐 말하는데 점심은 엉망이었어요. 당신이 없는 걸 설명하려고 제과점에 급한 일이 생겼다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해야 했다고요. 미안해요. 진우가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대답했다.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약속이 있었어요. 바로 그때 서윤의 시선이 살짝 빗나가 그의 뒤에서 움직이는 것을 포착했다. 부분적으로 숨겨진 작고 헝클어진 형체를 알아차리자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누구니?
그녀가 놀라움과 혼란이 뒤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진우는 옆으로 한 걸음 물러서서 경계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 서윤을 바라보는 혜운이를 완전히 드러냈다. 이 아이는 혜운이야. 그가 소녀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으며 소개했다. 혜운아, 이분은 내 아내 이서윤 씨야. 잠시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서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는 듯 아이와 남편 사이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진우 씨. 그녀가 마침내 통제되었지만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 부엌에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녀는 돌아서서 거실 반대편 끝에 있는 부엌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절제된 걸음걸이는 평정심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드러냈다.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줄래? 진우가 거실 소파 중 하나를 가리키며 혜운이에게 부탁했다. 서윤 씨랑 잠깐 얘기하고 바로 올게. 혜운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를 더럽힐까 두려운 듯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녀의 눈은 감탄과 불편함이 뒤섞인 채 호화로운 주변 환경을 훑었다. 부엌에서 서윤은 대리석 카운터에 기댄 채 팔짱을 끼고 기다리고 있었다. 진우가 들어와 문을 살짝 닫자마자 그녀는 분노에 찬 속삭임으로 폭발했다. 대체 무슨 일이에요, 진우 씨? 저 아이는 누구고 왜 우리 집에 데려온 거예요? 이야기가 길어요. 그가 혜운이가 듣지 못하도록 목소리를 낮추며 시작했다. 며칠 전에 내가 말했던 아이 기억나요? 생일이라고 유통기한 지난 케이크를 달라고 제과점에 나타났던 아이요. 서윤의 얼굴에는 인식이 스쳐 지나간 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떠올랐다. 그 아이라는 말이에요? 케이크? 아이? 그녀의 시선이 잠시 혜운이가 기다리는 거실로 향했다. 왜 여기에 데려온 거예요? 그 아이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서윤 씨. 그의 목소리에 감정이 배어나왔다. 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도 친척도 없어요. 버려진 건물에서 바닥에 깔린 낡은 매트리스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죠. 서윤이 약간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처리할 기관, 보호소, 사회복지 서비스가 있잖아요. 정확히 뭘 하려고 생각한 거예요? 입양이라도 하려고요? 그 단어는 복잡한 의미를 담은 채 그들 사이에 떠 있었다. 진우는 민감한 영역에 들어서고 있음을 의식하며 대답하기를 망설였다. 나는 어쩌면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서윤의 얼굴은 즉시 굳어졌다. 내가 입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몇 년 동안 알면서도요. 그 문제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다퉜는데 그냥 길거리 아이를 집에 데려와서 내가 아무렇지 않게 그 생각을 받아들일 거라고 기대한 거예요.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에요, 서윤 씨. 그가 변호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며칠 동안 생각했어요. 그 아이와 대화하고 그 아이의 이야기를 알게 됐어요. 저 아이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요. 버려진 모든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요. 진우 씨, 서윤이 반박했다. 목소리에는 상처가 역력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모두 집에 데려와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특히 배우자와 상의도 없이요. 그녀가 옳았고 진우는 그것을 알았다. 그는 이성보다는 감정에 이끌려 충동적으로 행동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의 무언가는 의심스러운 방법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저 그 아이와 대화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가 애원했다. 결정하기 전에 그 아이를 만나보세요. 똑똑한 아이예요, 서윤 씨. 예의 바르고 지적이고 회복력도 강해요. 겪은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요. 서윤은 잠시 눈을 감았다. 마치 내면의 힘을 모으는 것처럼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시선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당신이 우리 둘 다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했다는 거 알아요? 내가 거절하면 나는 무고한 고아를 쫓아낸 잔인한 악당이 될 거예요. 받아들이면 내가 항상 원한다고 말했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셈이 되고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진우가 항의했지만 그녀의 말에 진실이 있음을 인정했다. 친자식을 가지려는 노력을 포기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동안에 절실하게 가정이 필요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제안하는 것뿐이에요. 일시적으로요. 서윤이 그의 말에 뉘앙스를 포착하며 물었다. 그게 당신이 제안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이에게 적합한 가정을 찾아줄 때까지 임시로 지내는 거요. 진우는 망설였다. 그것이 정확히 그가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지만 만약 그것이 서윤의 초기 수용을 용이하게 한다면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가 양보했다. 다음 단계를 결정하는 동안 안전한 장소를 제공해 주는 거죠. 지금 중요한 것은 그 아이를 거리에서 데려오는 거예요. 서윤은 남편의 얼굴을 오랫동안 살폈다.
마치 그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려는 듯 마침내 그녀는 체념한 듯한 한숨을 내쉬었다. 하룻밤이에요. 그녀가 선언했다. 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는 동안 하룻밤 머물 수 있어요. 내일 우리는 이 사건을 처리할 적절한 당국을 찾아볼 거예요. 진우가 기대했던 대답은 아니었지만 시작이었다. 고마워요, 서윤 씨.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해요.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마요. 그녀가 경고하며 팔짱을 풀고 자세를 바로잡았다. 이제 그 아이가 우리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기 전에 돌아가요. 그들이 거실로 돌아왔을 때 혜운이는 그들이 떠났던 바로 그 자리에 여전히 소파 가장자리에 뻣뻣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예리한 눈은 주위의 호화로운 환경의 모든 세부 사항을 관찰하고 있었지만 몸은 마치 무언가를 만지거나 움직이기를 두려워하는 듯 꼼짝하지 않았다. 혜운아. 진우가 서윤을 몇 걸음 뒤에 두고 다가가며 부드럽게 불렀다. 릴러스트. 서윤 씨와 얘기했는데 오늘 밤 우리와 함께 지내도 된대. 소녀의 눈이 잠시 밝아졌다가 중립적이고 거의 외교적인 표정을 유지하고 있는 서윤에게 조심스럽게 향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혜운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마치 권위 있는 사람 앞에 선 것처럼 일어섰다. 폐 끼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아이의 예의 바른 격식에 무언가 진우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서윤에게 와 닿은 듯했다. 그녀의 얼굴에 가벼운 떨림이 스쳐 지나갔고 잠시 동안 그녀의 통제된 무관심의 가면이 흔들렸다. 아주머니라고 부를 필요 없어. 그녀가 대답했다. 목소리는 이전보다 덜 차가웠다. 서윤이라고 부르면 돼. 혜운이는 마치 중요한 지시를 받아 조심스럽게 간직해야 하는 것처럼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배고프겠구나. 서윤이 미묘한 어조, 변화로 진우를 놀라게 하며 말을 이었다. 말하다. 먹을 것 좀 준비하자. 그리고 나서 그녀는 소녀의 낡은 옷을 보며 망설였다. 그리고 나서 목욕이랑 깨끗한 옷을 좀 보자. 널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손님방이 있어. 진우가 서윤의 명백한 휴전에 안도하며 덧붙였다. 예, 편안한 침대랑 모든 게 다 있어. 저 혼자만 쓰는 침대요? 나 혜운이가 물었다. 드물게 순수한 어린아이의 놀라움이 그녀의 얼굴을 환하게 밝혔다. 진우는 다시 마음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아이는 얼마나 많은 밤을 열악한 환경에서 잠을 잤을까? 자신만의 침대라는 단순한 사치를 얼마나 많이 꿈꿨을까? 응, 너 혼자만 쓰는 큰 침대야. 그가 서윤과 눈을 마주치며 확인했다. 서윤 역시 그 순진한 질문에 영향을 받은 듯했다.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좀 보자. 서윤이 부엌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몇 걸음 걷다가 그녀는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이리 오렴, 혜운아. 우리가 뭘 먹을지 고르는 것 좀 도와줄래? 그 초대는 진우만큼이나 소녀를 놀라게 했다. 망설이며 혜운이는 허락을 구하듯 그를 쳐다보았고 그가 격려하듯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서윤을 따라 부엌으로 갔다. 진우는 몇 분 동안 거실에 남아 부엌에서 들려오는 아내와 혜운이의 희미한 소리를 들었다. 냉장고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식기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놀랍게도 대화의 시작처럼 보이는 소리. 그는 조심스러운 희망을 품었다. 어쩌면 서윤이 초기 저항을 극복하고 그가 혜운이에게서 보는 것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침실로 이어지는 복도로 걸어가 그는 손님방에 들어가 작은 방문객을 위한 공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침대 시트를 갈고 인접한 욕실에 깨끗한 수건을 가져다 놓고 8살 아이에게 또 무엇이 필요할지 생각하려고 애썼다. 일하는 동안 그의 상황의 현실이 마음속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는 아무런 서류나 법적 절차 없이 취약한 상황의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다. 입양이나 임시보호 절차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전혀 몰랐고 혜운이의 상황을 합법화하기 위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몰랐다. 만약 내일 당국에 연락하자는 서윤의 말이 맞다면 혜운이가 도망쳤던 그 시스템으로 다시 끌려갈 실제 가능성이 있었다. 그녀를 그 환경으로 돌려보낸다는 생각은 진우에게 신체적인 불편함을 야기했다. 짧은 시간 함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그 아이의 안녕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냥 그녀를 시스템에 넘기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신의 삶을 계속할 수는 없었다. 방 정리를 마치고 그는 이용 가능한 법적 선택지에 대해 더 잘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다. 내일 당장 가족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 어떤 길을 갈 수 있는지 이해해야 했다. 만약 서윤이 임시적인 해결책을 고집한다면
적어도 혜운이가 기관 보호소가 아닌 적절한 위탁 가정으로 보내지도록 보장할 수 있을 것이었다. 아파트의 공간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놀랐다. 웃음소리였다. 혜운이의 맑고 어린이다운 웃음소리,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서윤의 재미있는 대답처럼 보이는 소리. 조용히 다가가 그는 살짝 열린 문틈으로 그가 그렇게 빨리 목격하리라 기대하지 않았던 장면을 보았다. 서윤이 혜운이에게 그릇 가장자리에 계란을 제대로 깨는 법을 보여주고 있었고, 소녀가 아무것도 흘리지 않고 그 일을 해내자 둘 다 미소 짓고 있었다. 아주 잘했어. 서윤이 거의 진심처럼 들리는 활기찬 목소리로 칭찬했다. 이제 천천히 이렇게 저어봐. 그 상호작용에는 거의 자연스러운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그들을 함께하게 한 모든 이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 무언가 흐르고 있었고 예상치 못한 연결이 형성되고 있는 것처럼. 진우는 그 순간을 방해하지 않기로 했다. 조용히 몇 걸음 물러선 후 그는 더 큰 발소리로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 여기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가 아무것도 목격하지 않은 척하며 부엌에 들어서며 물었다. 팬케이크 만들고 있어요. 혜운이가 보통 억제된 목소리에 약간의 흥분이 섞인 채 알렸다. 서윤 아주머니가 가르쳐주고 계세요. 타고난 재능이 있어. 서윤이 말했다. 그녀의 어조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더 이상 초기의 냉정함은 없었다. 맛있는 저녁이 될 것 같아. 진우는 미소 지으며 아내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전혀. 서윤은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고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했다. 하지만 열리기 시작했고 그녀가 세운 저항의 벽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지금으로서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하루에 한 번, 한 걸음씩, 그리고 어쩌면 그들 셋이 함께 이 미지의 영역을 헤쳐나갈 길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토요일, 새벽은 맑은 하늘과 넓은 창문을 통해 아파트로 쏟아져 들어오는 황금빛으로 밝아왔다. 진우는 불안한 잠을 설친 후 일찍 깨어났다. 서윤은 옆에서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고 전날의 긴장 끝에 마침내 평온해진 얼굴이었다. 상황을 고려하면 밤은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게 지나갔다. 혜운이가 억제되었지만 분명한 열정으로 준비를 도왔던 팬케이크 저녁 식사 후 서윤은 소녀의 목욕을 돕고 잠잘 때 입을 적당한 옷을 찾아주는 일을 맡았다. 그녀 자신의 티셔츠 중 하나가 임시 잠옷이 되어 혜운이의 작은 몸을 완전히 삼켰고 얇은 천에 쌓인 아이는 더욱 작아 보였다. 진우가 손님방에 자리를 잡은 소녀에게 잘 자라고 인사하러 갔을 때 그는 킹사이즈 침대에 앉아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부드러운 베개와 시트 속에서 거의 길을 잃은 듯 보였다. 그녀 옆 침대 옆 탁재는 그녀의 몇 안 되는 소지품들이 조심스럽게 배열되어 있었다. 어린 왕자 책, 낡은 헝겊 인형 2개, 그리고 즉석 비닐봉지에 보호된 사진. 괜찮니? 그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혜운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은 감탄과 불편함이 뒤섞인 차에 넓은 방을 훑었다. 아주 커요. 너무 크니? 그녀는 망설였다. 이온중 뒤에자. 그냥 저는 작은 공간에 익숙해서요. 너무 텅 빈 것 같아요. 진우는 즉시 이해했다. 몇 년 동안 좁은 곳에서 잠을 잔 후 처음에는 어머니와 함께한 작은 아파트, 그 다음에는 보호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려진 건물의 작은 방. 안스에 따라서는 그만해서는 성빌가요. 30제곱미터가 넘는 호화로운 손님방은 아마도 불균형적으로 넓고 비인격적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내일은 좀 더 아늑하게 만들어 보자. 그가 약속했다. 책이나 장난감을 좀 사면 어떨까? 여기에 뭘 갖고 싶니? 그 질문은 혜운이를 놀라게 한 것 같았다. 마치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요구한다는 생각이 낯선 개념인 것처럼. 리스티 차우타르체. 모르겠어요. 어쩌면 색깔이요? 너무 다 하얘요. 그는 미소 지으며 중성적인 톤의 미니멀리스트 장식으로 꾸며진 손님방이 아이에게 얼마나 무미건조하게 보였을지 처음으로 알아차렸다. 내일 여기에 색깔을 입히자. 약속할게. 이제 서윤을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일어나면서 진우는 그 약속을 지킬 계획을 세웠다. 먼저 혜운이가 이미 깨어 있는지 확인할 것이었다. 아이들은 보통 일찍 일어나지 않나? 그리고 나서 든든한 아침 식사를 준비할 것이었다. 어쩌면 나중에 함께 나가서 방에 놓을 물건들을 좀 사서 아이에게 더 적합한 공간으로 바꿀 수도 있을 것이었다. 조용히 복도를 걸어가
그는 손님방 문 앞에서 멈췄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는데 혜운이가 낯선 환경에서 고립되거나 무서워하지 않도록 전날 밤 그들이 그렇게 둔 것이었다. 틈새로 엿보면서 그는 소녀가 아직 잠들어 있기를 기대했다. 놀랍게도 침대는 아무도 자지 않은 것처럼 베개가 완벽하게 정돈되어 흠잡을 데 없이 정리되어 있었다. 순간적인 공황 상태에서 그는 혜운이가 밤사이에 도망쳤다고 생각했다. 그때 그는 장식용 안락 의자에 부분적으로 가려진 방의 가장 먼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덩어리를 발견했다. 혜운이는 담요에 몸을 말고 바닥에서 직접 자고 있었고 등은 벽에 기대어 있었다. 잠자는 동안에도 그녀의 몸은 마치 작은 위험 신호에도 깨어날 준비가 된 것처럼 긴장되어 보였다. 그녀 옆에는 정확한 일렬로 그녀의 소지품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헝겊 인형, 책, 그리고 사진. 그 광경은 진우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는 것 같았다. 3년간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온 후 혜운이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을 생존 습관을 길렀다. 부드럽고 넓은 침대는 편안함 대신 아마도 그녀가 익숙하지 않은 노출과 취약성을 의미했을 것이다. 벽과 안락의자 사이의 구석은 그녀가 본능적으로 찾던 것, 즉 보호와 문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시야를 제공했다. 그는 조용히 물러서서 아직 그녀를 깨우지 않기로 했다. 그 이미지는 혜운이가 단순한 지붕과 음식이 아니라 안정과 인내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강화했다. 세상에 대한 그녀의 신뢰를 재건하는 것은 물질적인 편안함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느린 과정이 될 것이었다. 부엌에서 진우가 조용히 커피를 준비하고 있을 때 그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서윤이 문가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고 실크 가운을 입고 잠에서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있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그녀가 아직 잠긴 목소리로 인사했다. 일찍 일어났네요. 너 잠을 잘 못 잤어요. 그가 그녀에게 커피 한 잔을 따라주며 인정했다. 머릿속이 복잡해서요. 서윤은 잔을 받아들고 그의 옆 카운터에 기댔다. 잠시 동안 그들은 침묵 속에서 마셨고 전날 밤의 긴장이 여전히 그들 사이에 맴돌았지만 상당히 줄어들었다. 혜운이는 아직 자요? 그녀가 마침내 물었다. 막스네. 진우는 소녀가 어디서 어떻게 자고 있는지 언급하지 않기로 하며 대답했다. 이 모든 게 그 아이에게는 아주 피곤할 거예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고 시선은 먼 곳을 향해 있었다. 마치 복잡한 생각들을 처리하는 것처럼. 뉴스튜어투타에시 우리 투에산마제 놀라운 아이예요. 그녀가 진우를 놀라게 하며 말했다. 아주 예의 바르고 회복력도 강해요. 처음부터 그걸 느꼈어요. 그가 서윤의 자발적인 말에 희망의 물결을 느끼며 동의했다. 겪은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인상적인 품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더 편안한 침묵이 그들 사이에 내려앉았다. 진우는 서윤이 더 할 말이 있지만 신중하게 단어를 고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어제 일말인데요? 그녀가 마침내 시작했다. 내가 당신에게 좀 심하게 굴었다는 거 알아요. 상황이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내가 먼저 당신과 이야기했어야 했어요. 진우가 인정했다. 먼저 상의 없이 혜운이를 데려온 건 충동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살던 곳을 보고 나서는 거기에 두고 올 수가 없었어요. 서윤은 갈등할 때 하던 습관처럼 입술을 깨물었다. 그 아이에 대해 정말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진우 씨? 장기적인 계획은 뭐예요? 그것은 그가 스스로에게조차 명확하게 공식화하기를 피해왔던 질문이었다. 하지만 서윤의 직설적인 시선 앞에서 그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솔직히요? 그 아이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주고 싶어요. 우리와 함께요. 서윤은 잠시 눈을 감았다. 마치 그 대답이 그녀가 두려워하면서도 이미 예상했던 바로 그것인 것처럼. 입양, 그녀는 질문이 아니라 확인하듯 말했다. 결국에는요, 네, 가능하다면요. 만약 당신이 동의한다면요. 그녀는 잔을 조심스러운 동작으로 카운터 위에 내려놓았다. 만약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요? 그 질문은 함축적인 의미를 담은 채 그들 사이에 떠 있었다. 진우는 그들이 결정적인 지점, 혜운이뿐만 아니라 그들의 결혼 생활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순간에 도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당신에게 아무것도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서윤 씨. 그가 마침내 대답했다.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하지만 그냥 그 아이를 다시 시스템에 버릴 수도 없어요. 당신도 봤잖아요, 그 아이가 어떤지. 이 거대한 아파트, 우리가 누리는 이 특권적인 삶에 그 아이를 위한 공간이 없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깨서윤은 부엌 창문으로 시선을 돌렸다. 아침 햇살 아래 서울의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다. 다시 그를 마주 보았을 때
그녀의 눈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체념과 진우가 즉시 알아차릴 수 없는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그녀가 이상하게 통제된 목소리로 말했다. 무언가에 대해서 그녀의 말은 부엌문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소리에 의해 중단되었다. 둘 다 돌아보니 혜운이가 입구에 소심하게 서 있었다. 여전히 서윤의 큰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아침 햇살에 더욱 작아 보이는 작은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중요한 것을 방해할까 두려운 듯 낮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좋은 아침, 혜운아. 진우가 중단된 순간의 긴장을 풀기 위해 억지 미소를 지으며 재빨리 대답했다. 잘 잤니?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예의 바른 거짓말을 드러내고 있었다. 아침 식사 준비 도와드릴까요? 물론이지. 서윤이 거의 안도한 듯이 끼어들었다. 진우 아저씨랑 다시 팬케이크 만드는 거 어때? 어제 아주 잘했잖아. 작은 미소가 혜운이의 얼굴을 환하게 밝혔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카운터 옆 진우 옆에 섰다. 너희들이 시작하는 동안 샤워 좀 할게. 서윤이 진우에게 이 얘기는 나중에 계속하자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며 알렸다. 금방 올게. 서윤이 부엌을 나가는 동안 진우는 고백의 순간이 지나갔음을 깨달았다. 그녀가 밝히려 했던 것이 무엇이든 기다려야 할 것이었다. 자, 그럼 그가 혜운이에게 말하며 현재에 집중하려고 애썼다. 오늘 특별한 아침 식사를 만들어 볼까? 아침은 놀라울 정도로 평범하게 흘러갔다. 마치 혜운이가 항상 그 집의 일상의 일부였던 것처럼 아침 식사, 팬케이크, 신선한 과일, 오렌지 주스 후에 서윤은 쇼핑몰에 가서 혜운이를 위한 옷과 기본적인 물품들을 사자고 제안하여 진우를 놀라게 했다. 내 티셔츠를 원피스처럼 입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녀가 자연스럽게 정당화했다. 그리고 방에 놓을 것들도 필요해요. 색깔을 약속했잖아요. 기억하죠? 쇼핑몰 나들이는 새로운 발견의 경험이었다. 처음에는 호화로운 분위기와 반짝이는 쇼윈도에 위축된 것처럼 보였던 혜운이는 곧 자신의 방에 놓을 옷과 액세서리를 고르면서 억제된 열정을 보였다. 하늘과 나무를 연상시키는 파란색과 녹색에 대한 그녀의 선호는 그녀의 안식처였던 열린 공간과의 연결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진우가 놀랍게도 서윤은 그 과정에서 놀라운 인내와 감수성을 보여주었다. 단순히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을 고르는 대신 그녀는 각 항목에 대해 혜운이에게 물었고 그녀의 선호와 의견을 존중해 주었다. 이는 자신의 선택이 고려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소녀 자신을 분명히 놀라게 했다. 이건 어때? 서윤이 별과 행성 무늬의 침구 세트를 보여주며 물었다. 우리가 고른 저 달 모양 램프랑 잘 어울릴 것 같아. 예뻐요. 혜운이가 억누르려 애쓰는 열정으로 눈을 빛내며 대답했다. 밤하늘 같아요. 그럼 이걸로 하자. 서윤이 이미 쇼핑백으로 가득 찬 카트에 침구 세트를 넣으며 결정했다. 진우는 안도와 커져가는 희망이 뒤섞인 채 그 상호작용을 지켜보았다. 서윤이 혜운이와 관계를 맺는 방식에는 자연스러운 친절함, 진정한 배려 입양에 대한 그녀의 초기 저항과 깊이 대조되는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그녀의 지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걱정을 초월하는 감정적인 연결을 소녀와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았다. 쇼핑 후 그들은 쇼핑몰 내의 가족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었다. 방대한 메뉴에 직면한 혜운이는 순간적으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았다. 보통 뭘 좋아하니? 진우가 도와주려 하며 물었다. 그녀는 망설였다. 아무거나 괜찮아요. 갓은 하지만 선호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서윤이 부드럽게 고집했다. 좋아하는 음식이 뭐니? 혜운이는 잠시 생각했다. 엄마가 만들어주시던 토마토 소스 파스타를 아주 좋아했어요. 그녀가 마침내 밝혔다. 딱세. 그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인 것 같아요. 메뉴를 빠르게 훑었다. 볼로네제 스파게티가 있네. 서윤이 가리켰다. 비슷할 거야. 먹어볼래? 혜운이의 얼굴이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활짝 웃는 진정한 미소로 환해졌다. 네, 부탁드려요. 그것은 그녀가 자신의 선택이 부적절하거나 불편할까 두려워하지 않고 명확한 선호를 보인 첫 번째였다. 작지만 의미 있는 발걸음이었다. 이른 오후 쇼핑백과 꾸러미를 잔뜩 들고 아파트로 돌아와 그들은 다음 몇 시간을 손님방을 변화시키는 데 바쳤다. 함께 그들은 중성적인 침구를 별과 행성 무늬의 시트로 바꾸고
빛을 걸러내어 수중 효과를 내는 파란색 톤의 커튼을 달고 이전에 비어있던 책장에 어린이 책들을 정리하고 침대 옆 탁재 달 모양 램프를 놓았다. 새로운 요소가 추가될 때마다 혜은이의 작은 몸의 긴장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 같았다. 무미건조하고 비인격적인 방은 점차 그녀의 선호와 개성을 반영하는 아늑한 공간으로 변해갔다. 어때? 진우가 일이 끝났을 때 변화된 환경을 바라보는 혜은이를 보며 물었다. 아름다워요. 그녀가 거의 경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진짜 방 같아요. 정말로요. 그 관찰의 단순함은 진우와 서윤 모두에게 와 닿았다. 지난 몇 년간 보호소와 버려진 건물에서 잠을 잤던 아이에게 진짜 방이라는 개념은 그들이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혜은이가 옷장에 새 옷을 정리하는 동안 그녀가 모든 행동을 특징 짓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혼자 하겠다고 고집한 일, 진우와 서윤은 거실로 물러나 마침내 아침에 중단되었던 대화를 재개할 시간을 가졌다. 잘 적응하고 있어요. 진우가 서윤 옆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사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잘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멀리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담은 창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진우 씨. 그녀가 통제되었지만 긴장된 목소리로 시작했다. 이제 어떻게 할지 얘기해야 해요. 그는 내심 준비했다. 낮 동안 서윤이 혜은이와 명백히 가까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듣고 있어요. 서윤은 그를 똑바로 마주보기 위해 돌아섰고 그녀의 눈은 내면의 투쟁을 반영했다. 오늘 아침 혜은이가 부엌에 나타나기 전에 당신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진우는 중단되었던 순간을 기억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뭐였어요? 그녀는 마치 어둠 속으로 뛰어들 용기를 모으는 사람처럼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마지막 난임 시술, 어제 당신이 없는 동안 병원에 갔었어요. 진우의 심장이 다음에 올 것을 예감하며 빨라졌다. 그래서요? 실패했어요. 완전히요. 서윤이 놀라울 정도로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김 원장님이 이번에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자연적으로나 시술을 통해서 임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요. 그분은 다른 선택지를 고려해보라고 제안하셨어요. 뒤따른 침묵은 말하지 않은 의미들로 가득 차 있었다. 진우는 손을 뻗어 서윤의 얼굴을 부드럽게 만졌다. 서윤 씨, 정말 미안해요. 놀랍게도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다. 그가 예상했던 절망 대신 이상한 평온함, 거의 체념에 가까운 것이 있었다. 어제 하루 종일 울었어요. 그녀가 고백했다. 8년간의 희망, 시술, 실망, 모든 것이 이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였어요. 절망했고 세상에, 내 몸에, 모든 것에 분노했어요. 이해해요. 진우가 중얼거렸지만 그가 그녀의 감정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그리고 나서 서윤이 말을 이었다. 당신이 혜은이를 데리고 나타났어요. 내가 평생 친자식을 가질 수 없다는 최종 통보를 받은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은 절실하게 가족이 필요한 아이를 데려왔어요. 진우는 대화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어 숨을 참았다. 처음에는 당신에게 화가 났어요. 그녀가 인정했다. 마치 내가 꿈의 상실을 애도하고 있는 바로 그때 당신이 다른 선택지, 다른 엄마가 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내 얼굴에 문지르는 것 같았어요. 결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진우가 재빨리 안심시켰다. 시술 결과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했어요. 알아요리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혜은이와 몇 시간을 보낸 후에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잠시 멈추었고 시선은 잠시 혜은이가 있는 침실로 향하는 복도로 향했다. 어쩌면 세상은 당신이 며칠 전에 말했던 것처럼 기묘한 아이러니 감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 이상일지도 모르죠. 어쩌면 운명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보여주는 방식일지도 몰라요. 진우는 가슴에 갑작스러운 압박감, 너무 강렬해서 거의 아플 정도의 희망을 느꼈다. 정확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서윤은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다시 마주 보았다. 어쩌면 우리가 혜은이가 우리와 함께 지낼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며칠만이 아니라 영구적으로요. 그 말들은 가능성으로 가득 찬 채 그들 사이에 떠 있었다. 진우는 예상치 못한 눈물이 눈에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확실해요?
그가 거의 목이 메인 목소리로 물었다. 나 때문에. 이무장 코스 혹은 압박감을 느껴서 이러는 건 원치 않아요.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그녀가 입가에 작은 미소를 지으며 안심시켰다. 그 아이 때문이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오늘 커튼을 고르는 걸 도와주면서 내가 행복하다고 느꼈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행복했어요. 진우는 그 감정을 완벽하게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두려움은 있어요. 서윤이 인정했다. 평생 갖지 못할 친자식에 대한 슬픔을 아직 처리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쩌면 다른 종류의 모성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요. 내 안에 아이를 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품는 그런 종류의 모성이요. 진우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서윤을 끌어안았고 몇 년 동안 그들 사이에 깨져 있던 무언가가 마침내 소리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해야 할 일이 많을 거예요. 서윤이 그의 가슴에 기대어 중얼거렸다. 입양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변호사와 상담하고 그 아이의 신분을 합법화해야 해요. 쉽지 않을 거예요. 함께 할 거예요. 그가 안심시켰다. 한 걸음씩. 그들이 포옹에서 떨어졌을 때 둘 다 복도에 조용히 서 있는 작은 형체를 동시에 알아차렸다. 혜운이는 마치 봐서는 안 될 것을 목격한 듯한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혜운아, 서윤이 부드럽게 불렀다. 이리 오렴. 너랑 할 얘기가 있어. 혜운이는 망설이며 다가왔고 호기심과 불안이 뒤섞인 눈으로 진우와 서윤을 번갈아 보았다. 거실의 분위기, 어른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에 중요하고 엄숙한 무언가가 있는 듯했다. 여기 우리랑 같이 앉으렴. 서윤이 소파에서 자신과 진우 사이의 공간을 가리키며 초대했다. 소녀는 순순히 따랐고 좌석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아 작은 손을 무릎 위에 모았다. 그날 오후의 산새옷, 청바지와 그녀의 갈색 눈을 돋보이게 하는 청록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이제 깨끗하게 빗은 머리카락은 얼굴 주위로 부드러운 웨이브를 그리며 떨어졌고 이전의 더러움과 무관심이 부분적으로 가렸던 섬세한 이목구비를 드러냈다. 혜운아. 진우가 신중하게 말을 고르며 시작했다. 의신타, 서윤 씨와 내가 너에 대해 네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어. 소녀의 자세가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굳어졌다. 마치 힘든 소식에 대비하는 것처럼. 이웨셀산의산도 저를 보내실 건가요? 그녀가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직접 물었다. 아니, 서윤이 즉시 대답했다. 그녀의 대답의 신속함과 확신에 혜운이와 진우 모두 놀랐다. 사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것을 제안하고 싶어. 혜운이의 어깨에 깃든 긴장이 약간 풀렸지만 경계심은 여전히 눈에 남아 있었다. 수년간의 실망과 버림받음은 희망을 쉽게 품지 않도록 가르쳤다. 알고 싶어. 서윤이 말을 이었다. 네가 우리와 함께 지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며칠이나 몇 주만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서 말이야. 혜운이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통제할 수 있기 전에 날 것 그대로의 취약한 감정이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입양 말씀이세요? 그녀가 거의 속삭임으로 물었다. 본능. 진우가 확인했다. 입양, 물론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거야. 서류도 있고 면접도 있고 사회복지사의 방문도 있을 거야. 하지만 결국에는 네가 법적으로 우리 딸이 되는 거야. 여기가 내 집이 되는 거지, 영원히. 혜은이는 오랫동안 침묵했고 시선은 앞에 불특정한 지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러고는 자주 그랬던 것처럼 옆에 빈 공간으로 살짝 몸을 돌렸다.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와 상의하는 것처럼.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녀가 어른들의 존재를 순간적으로 잊은 듯 조용히 중얼거렸다. 제가 새 가족을 가져도 괜찮을까요? 엄마는 슬퍼하지 않으실까요? 진우와 서유는 감동적인 눈빛을 교환하며 그들이 목격하고 있는 순간의 깊이를 이해했다. 혜운이는 단지 그들의 제안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짧은 생애 동안 알고 지낸 유일하게 안정적인 감정적 연결고리인 돌아가신 어머니의 축복을 구하고 있었다. 잠시 사색적인 침묵 끝에 작은 미소가 혜운이의 입가에 번졌다. 그녀는 새로운 결의에 찬 눈빛으로 다시 진우와 서윤을 향해 돌아섰다. 엄마가 저를 돌봐줄 좋은 사람들을 찾았다는 걸 알면 아주 행복해 하실 거래요. 그녀가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진지함으로 알렸다. 엄마는 제가 두 엄마를 가질 수 있다고 하세요. 하늘에 계신 엄마, 그리고 여기 땅에 계신 아주머니요. 서윤은 눈에서 솟아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망설이며 팔을 뻗어 강요하지 않고 포옹을 제안했다. 놀랍게도 혜운이는 그 초대를 받아들였고 예상치 못한 강렬함으로 그녀의 가슴에 몸을 던졌다. 마치 마침내 수년간 억눌렀던 감정을 풀어놓는 것 같았다. 작은 흐느낌이 그녀의 연약한 몸을 흔들었고 서윤이 부드럽게 그녀를 안아주었다. 진우도 그 포옹에 동참하여 신비로운 방식으로 그들에게 길을 찾은 아이 주위에 보호의 원을 형성했다. 다음 몇 주는 활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나갔다. 혜운이를 맞이하기로 한 자발적인 결정은 이제 복잡한 한국의 관료주의 길을 통해 공식화되어야 했다. 진우는 최고의 가족법, 전문 변호사를 고용했고 그들은 부부에게 입양 절차에 대해 안내했다. 혜운이가 그들에게 온 방식 때문에 상황은 복잡했다. 기술적으로 그들은 법적 허가 없이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있었고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변호사들의 능력과 서울, 재계에서의 진우의 영향력은 많은 장애물을 평탄하게 만들었다. 혜운이가 몇 년 전 보호소를 탈출했고 그녀의 양육권을 주장하는 살아있는 친척이 없는 버려진 아이라는 신부는 친권 상실 및 입양 가능 상태로 만드는 절차를 용이하게 했다. 진우가 놀랍게도 서윤은 몇 년 동안 그녀에게서 보지 못했던 맹렬한 결단력으로 그 과정에 몰두했다. 이전에 난임 시술에 쏟았던 것과 같은 강렬함을 이제는 혜운이가 공식적으로 자신의 딸이 되도록 보장하는데 쏟아부었다. 평생 이렇게 많은 서류를 작성할 줄은 몰랐어요. 어느 날 밤 거실 테이블에서 또 다른 서류 더미를 처리하며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서명 하나하나가 우리를 공식적인 관계로 한 걸음 더 가깝게 만들어요. 혜운이는 그동안 하루가 다르게 눈에 띄게 피어났다. 처음 몇 주는 작은 조정과 발견으로 점철되었다. 서윤이 그녀가 비상용으로 매트리스 아래 음식을 숨겨두는 것을 발견했을 때, 버리기 힘든 생존 습관, 초인종 소리에 놀라 본능적으로 숨을 곳을 찾을 때처럼 점차 인내와 이해심으로 이러한 행동들은 완화되었다. 정규 교육의 공백 때문에 처음에는 도전이었던 학교 등록은 그녀의 타고난 지능과 책에 대한 사랑이 빠르게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자부심의 원천이 되었다. 특히 의미 있는 순간은 서윤이 몇 주간의 정보 수집 끝에 서울 북부의 한 묘지에서 혜운이의 친어머니의 무덤을 찾아냈을 때 일어났다. 소녀를 그곳에 데려갈지 여부는 부부의 사이에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상처를 다시 헤집고 싶지 않아요. 진우가 주장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치유 과정에 중요할 수 있어요. 서윤이 반박했다. 게다가 그 아이는 방문할 곳, 그 연결을 유지할 곳을 가질 자격이 있어요. 우리는 그녀의 친어머니를 대체하려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녀의 가족을 확장하는 것뿐이에요. 의견을 물었을 때 혜운이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분명했다. 그녀는 그곳을 매우 방문하고 싶어 했다. 아주 엄마랑 매일 얘기해요. 그녀는 자신을 특징 짓는 직설적인 단순함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엄마를 보러 갈 정해진 곳이 한 번도 없었어요. 방문을 위해 선택된 일요일은 맑고 수정처럼 푸른 하늘로 밝아왔다. 차 안에서 혜운이는 조용히 데이지 꽃다발,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셨던 꽃이라고 설명했다.을 굳게 쥐고 있었다. 나무가 우거진 길과 평온한 분위기의 묘지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어두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서윤은 그들을 길을 따라 안내하여 묘지의 더 소박한 구역에 있는 단순한 묘비에 도착했다. 강지영, 1988-2022 사랑하는 어머니이자 선생님 대리석판에 새겨져 있었다. 그 아래에는 인용구가 있었다. 원인호체 대학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어린 왕자의 유명한 구절이었다. 혜운이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꽃을 그 위에 놓았다. 잠시 동안 그녀는 침묵했고 손가락으로 돌에 새겨진 글자들을 섬세하게 더듬었다. 그러고는 자연스럽게 말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엄마. 엄마가 제일 좋아하시는 꽃 가져왔어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 없이 맑았고 마치 그곳에 있는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 저 이제 진짜 집에 살아요. 천장에 별이 있는 방도 있고 책도 아주 많아요. 그리고 엄마가 항상 원하셨던 것처럼 매일 학교에 가고 있어요. 진우와 서윤은 몇 걸음 뒤에 서서 이 친밀한 순간에 소녀가 마땅히 누려야 할 공간을 주었다. 서윤은 진우의 손을 굳게 잡았고 혜운이가 어머니에게 자신의 새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조용한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리고 서윤, 아주머니가 케이크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엄마가 특별한 날에 초콜릿 케이크 만드는 거 좋아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만든 게 엄마가 만드시던 거랑 거의 똑같았어요. 케이크에 대한 언급은 서윤의 마음에 아이디어를 불어넣었다. 다음 몇 주 동안 입양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그녀와 혜운이는 강지영 씨가 만들곤 했던 특별한 레시피를 재현하려고 초콜릿 케이크 레시피를 실험하기 시작했다. 엄마는 비밀 재료를 넣으셨어요. 혜운이가 반죽을 섞으며 설명했다. 케이크를 더 촉촉하게 만드는 무언가요? 계피? 세어윤이 제안했다마뇨. 액체 같은 거였어요. 마지막에 넣으시면서 마법의 손길이라고 하셨어요. 여러 번의 시도 끝에 그들은 비밀 재료가 아마도 커피였을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커피는 초콜릿 맛을 강화하면서 케이크를 촉촉하게 유지해 주었다. 요리 경험은 그들 사이에 정기적인 의식이 되었고 과거와 현재, 기억과 새로운 현실 사이의 다리가 되었다. 케이크를 준비할 때마다 혜운이는 가족 내의 새로운 역할에 더 편안해 보였고 이 새로운 관계의 영속성에 대해 더 자신감을 가졌다. 아내와 그들의 삶에 들어온 소녀의 점진적인 변화를 지켜보면서 진우는 깊이 감동했다. 몇 년 동안 그들의 삶을 소모하고 결혼 생활의 한계를 시험했던 서윤의 친자식에 대한 집착은 이제 멀게 느껴졌고 그들이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녀를 채워주는 새로운 형태의 모성으로 대체되었다. 혜운이가 그들의 집에서 잠을 잔 첫날 밤으로부터 6개월 후 마침내 중요한 날이 왔다. 최종 입양 심리일이었다.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세 사람은 법원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혜운이는 서윤과 진우 사이에 앉아 두 사람의 손을 잡고 가 있었다. 애쓴 판사가 공식적으로 입양을 승인하고 혜운이를 박진우와 이서윤의 합법적인 딸로 선언하는 결정을 발표했을 때 보이지 않는 무게가 방에서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들이 그녀를 만난 이후 처음으로 혜운이의 미소에는 망설임이나 경계심이 없었다. 순수하고 빛나고 완전했다. 이제 공식적인 가족입니다. 판사가 최종 서류를 건네며 말했다. 축하합니다, 박씨 가족. 그날 밤 그들은 집에서 특별한 저녁 식사로 축하했다. 서윤과 혜운이가 소녀의 기억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레시피에 따라 함께 준비한 초콜릿 케이크가 그 정점을 찍었다. 저녁 식사 중에 진우는 몇 주 동안 계획해온 발표를 했다.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가 혜운이와 서윤을 번갈아 보며 시작했다. 자, 우리의 여정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그는 제과점 체인과 연계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시작할 계획을 설명했다.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케이크와 디저트 만드는 법을 배우고 전문 기술 훈련뿐만 아니라 관심, 보살핌, 그리고 제과 예술을 통해 자신감을 키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 지영 프로젝트라고 부르면 어떨까? 그가 혜운이의 눈이 감동의 눈물로 차오르는 것을 보며 제안했다.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가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 혜운이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는 항상 가르치는 것이 한 번에 한 학생씩 세상을 바꾸는 자신의 방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영 프로젝트는 본점, 제과점의 산업용 주방에서 일주일에 2번 모이는 5명의 아이들로 소박하게 시작되었다. 혜운이는 개인적인 경험과 타고난 공감 능력으로 의심 많은 아이들과 그들을 도우려는 선의의 어른들 사이에서 귀중한 다리가 되었다. 나도 길에서 살았어. 그녀는 새로운 참가자들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믿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좋은 일은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건지도 알아. 하지만 가끔 우리가 가장 기대하지 않을 때 인생은 우리를 놀라게 해. 몇 달 만에 프로젝트는 20명의 아이들로 성장했고 상당한 대기자 명단이 생겼다. 참가자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눈에 띄었다. 습득한 기술 지식뿐만 아니라 자존감과 미래 전망의 변화에서도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중 하나는 프로젝트의 6살과 8살짜리 두 자매가 지영 프로젝트가 주최한 시식 행사에서 소녀들을 만난 한 부부에게 입양되었을 때 나왔다. 유통기한 지난 케이크 한 조각을 달라는 단순한 요청으로 시작된 사랑의 연쇄는 계속해서 확장되어 점점 더 많은 삶에 영향을 미쳤다. 입양이 공식화된 지 정확히 1년 후인 어느 일요일 아침, 박 씨 가족은 다시 강지영 씨의 무덤을 찾았다. 이번에는 전통적인 데이지 외에 특별한 것을 가져갔다. 재구성된 레시피로 만든 작은 초콜릿 케이크였다.
혜은이가 어머니에게 자신의 이름을 딴 프로젝트와 도움을 받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 활기차게 이야기하는 동안 서윤과 진우는 손을 잡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았다. 누가 알았겠어요. 서윤이 중얼거렸다. 버려진 케이크 한 조각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이야. 우리 삶뿐만이 아니죠. 진우가 꽃 옆에 조심스럽게 케이크 한 조각을 놓는 혜은이를 보며 덧붙였다. 가끔은 지영 씨가 어떤 식으로든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딘가에서 그녀가 혜은이를 우리에게로 이끌었다고요. 이제 영적인 사람이 다 됐네요. 서윤이 부드럽게 놀렸다. 진우는 자신의 세상을 바꿔놓은 작은 형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미소 지었다. 그냥 우주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신비로운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배웠다고 해두죠. 혜은이가 그들에게 돌아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평온하고 거의 빛나는 듯했다. 엄마가 행복해하세요. 그녀는 자신을 특징 짓는 직설적인 단순함으로 선언했다. 이제 제가 잘 지내는 걸 아시니까 평안히 쉬실 수 있대요. 서윤은 소녀의 어깨를 옆으로 감싸 안았다. 내 여우는? 괜찮다는 뜻이야. 혜은이는 위를 올려다 보았다. 먼저 서윤을, 그 다음 진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 위에 푸른 하늘을. 그녀의 미소에는 상실과 부활을 모두 겪은 자의 지혜가 담겨 있었다. 괜찮은 것 이상이에요. 그녀가 대답했다. 저는 이제 두 가족이 있어요. 여기 하나, 하늘에 하나. 어떻게 안 괜찮을 수 있겠어요? 그들이 꽃과 케이크 제물을 남겨두고 차로 돌아갈 때 혜은이는 두 어른 사이에 서서 그들의 손을 잡고 있었다. 부드러운 바람이 주위 나무들의 잎사귀를 흔들었고 그것은 마치 부드러운 속삭임 혹은 떠난 후에도 딸이 결코 혼자가 아니도록 방법을 찾은 한 어머니의 조용한 축복 같았다. 이야기 끝. 청취자 여러분, 혜은이, 진우 그리고 서윤의 여정이 저희의 마음을 울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와닿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가족이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혈연을 초월하여 과거와 미래 사이에 다리를 놓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의 신비와 우리를 잇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탐구하는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우연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결국 혜은이에게서 배운 것처럼 때로는 가장 중요한 만남은 우리가 가장 기대하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